하늘에 묻고 싶다.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역설적이고 모순투성인지. 미애는 불행과 불운이 겹쳐 지옥의 왕, 여망에게 위로를 구하러 갈 정도였다. 뛰어내리면서도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인생에게 조용히 저주를 퍼부었다. 생전에는 쓰레기로 취급받았고 죽어서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미엔과 두 동료가 던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다. 미엔은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도구처럼 쓰였다. 인생은 이미 잿더미처럼 냉혹했고 게다가 더 형편없는 동료들을 만났다. 쥐를 쓰러뜨린 후 미엔은 가치를 알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시체를 줍는 일을 맡았다. 로이는 그가 걷는 것조차 버벅거리자 비난을 퍼부었다. 마법사 조렌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미엔의 직업이 가장 약하다고 조롱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참아가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날 때 각자는 빛의 여신에게서 직업을, 어둠의 여신에게서 기술을 받는다. 기술은 수련으로 여러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직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각자의 운에 달려있다. 직업 시스템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최상위는 희귀한 정예계급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가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조이와 조렌처럼 검사나 마법사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사회의 최하층은 바로 미엔으로 전투에 맞지 않는 기술만 가지고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 없었다. 대부분 직업은 유전되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안타깝게도 미엔은 태어날 때 부모를 잃어 직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방법이 없었던 그는 위험한 길, 모험가가 되기로 했다. 처음엔 인생 역전을 꿈꾸었지만 막상 시작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거대한 쥐의 이빨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미엔은 그것을 떼내려 애썼지만 힘이 모자라 전혀 뽑을 수 없었다. 로이는 그를 향해 몇 대 때렸지만 미엔은 그것이 퍽이 아니라 이빨 줍는 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했다. 돌팔매질 당하고 노려보여도 심지어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맞았다. 조렌이 나서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 경고했지만 미엔은 원한을 품은 채 일을 이어갔다. 그는 이 사회가 전혀 평등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약한 자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쥐의 역겨운 이빨을 파내는 모습을 보며 두 동료는 기뻐하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다. 그런 악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맞았다. 감정사는 죽은 몬스터의 이빨만 모을 수 있는 쓰레기 같은 직업이었다. 직접 몬스터를 끌고 오는 것은 너무 힘들기에 조이가 미엔 같은 자를 데려와 일을 시킨 것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모은 후 그들은 다시 생존을 위해 떠났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도 해야만 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세 사람은 운 좋게도 강한 생물의 시체를 발견했다. 팔면 큰 돈이 될 터라 미엔은 감정해보려 했다.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누가 이런 곳에 그 생물의 시체를 두겠는가? 게다가 협회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원래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였다. 조이는 신경도 안 쓰고 그에게 말한다. 싸우지 말고 빨리 일을 마치라고. 다행히 이 생물의 이빨은 뽑기 쉽기에 조금은 수월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근처에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에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분명히 계속 지도에서 이 길은 직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저 커플에게 돌아가라고 충고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 힘들이지 않고 돈 벌 기회라면 왜 포기하겠어? 혼자 돌아가고 싶으면 아이템 가방을 버려야 하고 벌어들인 돈도 빼앗긴다는 조건이었지. 결국 꼬여서 그가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겨우 조금의 돈이라도 지키게 됐어. 자신이 돌아가면 아무도 팀에 안 받아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걔처럼 취급받아도 계속 버티려고 했지. 적어도 저 두 녀석은 자신을 받아줬으니까. 눈앞에 보물을 보며 만약 모험가라면 왜 이런 재료를 그냥 둔 거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적들을 동시에 무찔렀을까? 답은 곧 나왔지. 죽은 몬스터들은 누군가가 처치한 게 아니었어. 서로 잡아먹는 무리의 싸움 결과였던 거지.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누구라도 겁먹을 수밖에 없었어. 온 힘을 다해도 한 마리조차 확실히 잡기 힘들었으니까. 36개 도주가 최선이지만 여전히 미끼는 필요했어. 그놈은 친구에게 마비 마법을 쓰라고 명령했지. 아, 이해했어. 바로 변신시켜. 새로운 표적으로 만들어 몬스터들의 관심을 끌게 했던 거야. 떠나기 전에 더 힘내라며 독서를 날려서 청년은 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몬스터들이 바로 달려들어 찢고 물어뜯어 그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덕분에 마비 마법이 풀렸지. 청년은 필사적으로 돌을 던져 한 마리를 죽였고 재료들을 모두 버리고 시간을 벌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어. 불운하게도 길 끝에서 그 자식들이 길을 다 막고 있었어. 그는 옆 골목으로 기어들어갔지만 그것도 막다른 골목이었지. 최악의 상황이 닥쳐 그 청년은 절망에 빠졌어. 뒤에선 몬스터가 쫓아오고 앞에는 밑이 없는 벼랑 어느 길을 택해도 죽음뿐이었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추락해 산산조각 나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 고민하며 그래서 차라리 자유낙하의 쾌감을 택했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쓸모없는 감정평가사라 자책했지. 운명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또다시 버텼어.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어. 모험가가 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채찍질하는 자에게 멸시당하고 노예처럼 굴복해야 했거든. 버려지기까지 했으니 벼랑 아래로 다가서며 그는 직업 탓을 멈췄어. 태어날 곳은 선택 못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모험가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지. 지금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는 스스로 몸을 던졌어. 머릿속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동안 살았던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결국 아무 성과도 못 얻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야. 다음 생은 없길 바라지만 하늘이 더 벌 준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물에 떨어져 살아남았어. 그가 흘린 씁쓸한 눈물이 누군가를 깨웠.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고난을 공감했고 살며시 이마에 입맞춤에 상처를 치유했어. 잠시 후 깨어난 그는 앞에 누군가 있음을 보고 이게 꿈인가 생각했어. 완전히 회복되자 그것이 시대수시다슈 혹은 세계수라 불리는 나무임을 알게 됐지. 그는 살아있었고 온전히 낫기도 했어. 놀라움이 계속됐고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어. 주변 공간은 신비로웠고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지. 감정평가사로서 세계수의 치유력이 S급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 모든 약보다 뛰어난 능력이었어. 게다가 세계수는 빛없이도 잘 자라니까 왜 이 음침한 지하 감옥에 있었는지 이해가 됐지. 전설에 따르면 시대수는 무한한 만화를 지니고 있었고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고 해.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 인간이 마력을 쓸 수 있는 건 공기 중 만화를 흡수해 체내에서 변환하기 때문인데 이 넓은 세상을 감싸는 거대한 만화를 만들어낸 건 바로 이 나무였던 거야. 그러나 몇 세기 전 유일한 세계수가 말라 죽어 사라져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지. 그런데 어째서 공기 중에 만화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설명 못했어. 여러 뛰어난 학자들이 아직 다른 세계수가 존재할 것이라 가설을 세웠지만 인간은 찾지 못했어. 그들은 대륙 전역에서 대규모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어. 당연하지. 누가 감옥 깊숙이 세계수가 자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는 세계수가 목숨을 살려준 것에 감사했어. 아마도 인생에서 이런 행복을 느낀 건 처음일 거야. 나무에 닿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아마 착각이라 생각하고 탈출구를 찾았지. 이곳은 매우 조용했고 몬스터도 없을 것 같아 감에 의지해 걷기 시작했어. 어차피 저놈들은 돌아와 구해줄 리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모험을 해야 했어. 출발 전 세계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을 고했지. 하지만 그를 살려준 바로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 여긴 지도에도 없는 곳이라 아마 그가 처음 발을 디딘 거야. 모든 게 운에 달려있었지. 두려웠지만 청년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방어용 돌도 챙겼어. 종갓자 몬스터가 없음을 느꼈고 기뻐하기도 전에 그의 귀가 번개 같은 속도로 잘려나갔어. 이어 손가락들도 심한 고통과 함께 잘렸지. 감정평가사인 그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인 자가 깊은 바다에 사신 S급 그렘린이라 불리는 소형 악마임을 알았어. 이 녀석은 먹잇감을 괴롭히고 죽이는 걸 좋아하지. 한번 모험을 감행해본다. 어쩌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떠나기 전 그는 은혜를 베풀어준 시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별을 고한다. 하지만 그가 방금 전에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 앞에는 지도에도 없는 낯선 땅이 펼쳐져 있었다. 아마도 그가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일 테니 모든 것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청년은 돌을 손에 쥐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금 걸었을 때 괴물이 보이지 않아 안도했다. 기뻐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귀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잘려나갔다. 이어서 손가락들이 아픔에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감정 판단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건 S급 심연의 죽음 그렘린, 작은 악마라 불리며 먹잇감을 괴롭힌 후 죽이는 잔혹한 존재였다. 그 덕분에 미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원한다면 언제든 그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었다. 그렇게 청년은 사지가 관통당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앞서 말한 괴물은 한 번의 일격으로 쓰러졌다. 훨씬 무서운 생물이 나타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곰의 발톱에 눈이 멀고 몸은 으깨져 뼈 하나 남지 않았다. 먹잇감이 맛있어 보였는지 입에 넣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이때 엘프 소녀가 동료들과 함께 나타나 구해냈다. 그녀는 강력해 괴물의 머리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깨어난 그가 보니 상처는 모두 치유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바로 눈앞에서 은인을 보게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 같았다.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금 자신을 구해준 이가 소녀에게 차를 준비하라며 서둘러 마시라고 말했다. 이건 그들의 진심이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히 해야 한다고.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차를 잔뜩 부어버렸다. 미는 환상적인 맛을 느끼며 칭찬했고 소녀는 얼굴이 빨개져 귀여운 강아지처럼 귀를 흔들었다. 이 말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자 딸에게 나쁜 마음 품지 말라며 강제로 로그아웃 시켰다. 진정한 마음으로 물어보니 사실 어머니는 손 더럽히는 걸 싫어하지만 딸을 위해 괴물을 처리한 것이었다.
그러니 미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다. 게다가 꼬리처럼 꼬물대는 귀여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으니 미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다. 이 말은 그 어머니가 들었고 딸에게 나쁜 의도가 있냐며 바로 로그아웃 시키려 했다. 민이 진정하고 구해준 사람에 대해 묻자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손 더럽히는 걸 싫어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괴물들을 청소하느라 애쓴 거였다. 그러니 민은 딸에게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부모님도 무릎 꿇고 감사하라 했지만 그는 단순히 고맙다고만 했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해 곧바로 발길질하며 낡은 이불처럼 여기는 젊은이를 짓밟았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더 다치지 않게 말렸지만 혹시라도 몇 개의 뼈라도 부러지면 곤란하니까 그들이 어머니와 딸처럼 부르는 걸 들으니 그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요정을 낳았는지 궁금했다. 사실 2사람의 관계는 친모자지간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우술라 세계수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미는 이해하지 못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 세상에는 9그루의 세계수가 존재하고 그들을 지키는 강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수호자의 임무였다. 때로는 외부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수호자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세계수가 막 뿌리를 내릴 때부터 함께 살아왔다고 했다. 민이 예상한 대로 유리는 바로 그 시대의 수호자였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정령이었다. 민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며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 유리는 칭찬에 너무 부끄러워 머리가 뜨거워졌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어머니는 다시 그 청년의 머리를 밟았다. 민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다. 살짝 눈길을 주었는데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냐고. 우술라는 눈을 뽑아버릴까 묻자 민은 한쪽 눈이 이미 안 보인 걸 기억해냈다. 게다가 심한 상처도 여러 군데 있었다. 작은 어머니는 몸에 난 상처들은 세계수의 물방울로 치유가 가능하나 부서진 눈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법이 없자 그녀는 세계수의 힘으로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정령의 눈이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유리가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만들지 않았을 거였다. 그녀는 민이 2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다. 민은 놀라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그녀는 수줍게 민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처음 전한 사람이라며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덕분에 매우 기쁘다고 했다. 우술라는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떨어질 때마다 딸이 구해내지만 감사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게다가 나무가지를 꺾어 가져가는 이도 있어 악랄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은 달랐다. 세계수의 효능을 잘 알면서도 탐욕스럽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다. 그 둘이 더 이상 서로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민을 쫓아냈다. 딸은 받기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민은 보았듯이 완전 쓰레기라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 중이었다. 아까 그 괴물들과 맞서야 했던 순간 우술라는 그 괴물이 살아남든 죽든 관심 없다는 듯 툴툴댔다. 유리는 오른손으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간절히 애원했다. 보호자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안전하게 지상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딸은 하염없이 울었고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래도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술라는 인간에게는 꽤 거친 성격이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 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 아이를 강하게 키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유리는 기쁨에 벅차 어머니를 꼭 안으며 감정을 터뜨렸다. A는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아 떠날 수 있다고 들었을 때 너무 놀라 뛰어오르며 2사람을 껴안았다. 진정한 기회주의자였다. 우술라는 A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혼자가 직접 그를 가르칠 테니까.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받을 거지만 A는 간절한 표정으로 가르침을 청하고 함께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수업은 정령의 눈으로 힘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A는 걱정하며 이론부터 배우자고 했지만 우술라는 시간이 없으니 곧바로 실전에 들어가라고 했다. 우술라는 앞을 가리키며 보라고 했지만 A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은 답답해하며 몇 대를 차며 꾸짖었다. 왼쪽 눈에는 이미 세계수의 수정 일부가 박혀있는데 왜 사용법을 모르는 거냐고. 그 말을 들은 A는 새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본 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그림자였다. 눈을 뜨자 어둠 속 공간이 훨씬 뚜렷해졌다. 훈련이 시작되었고 우술라는 S급 그렘린을 불러냈다. 이 생명체는 약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바로 죽이지는 않았다. A는 고통을 피하려면 적의 움직임을 피해야 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심판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이 기술은 정령의 눈과 결합해 새로운 능력을 발휘했다. A는 실험했고 놀랍게도 굉장히 유용한 결과가 나왔다. 괴물의 정보뿐 아니라 공격 패턴까지 읽을 수 있었다. 대가로 귀가 잘려나갔지만 스승이 세계수물로 회복시켜주었다. 유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 미리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 우술라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죽지 않는다며 실컷 즐기라고 했다.
A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다시 활성화했다. 이번에는 적의 왼발을 노렸고 A는 회피에 성공했다. S급 괴물 공격을 처음으로 피해낸 순간이었다. A는 정령의 눈 덕분에 적의 의도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기뻐하며 스승과 축하했지만 결국 멍청하게도 괴물에게 몇 대를 맞았다. 고통이 오히려 A를 더 결의에 차게 만들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래야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 주가 지나고 그는 미래 투시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고 우술라는 전투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목표는 괴물 그렘린을 쓰러뜨리는 것. A는 지원형 직업이지만 공격에 나서야 해서 걱정했다. 우술라는 이미 계산했고 세계수나무로 만든 나무검을 바로 써보라고 했다. 이 검은 유리의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지 중 하나였다. 그녀는 A를 돕고 싶어 고통을 견디며 꺾었다. 만약 A가 검을 부숴버리면 죽는다는 뜻이었다. A는 이를 이해하고 평생 소중히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움직임을 파악했으니 반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인간의 속도로는 그렘린에 닿는 것도 불가능했다. 비결은 정령의 눈으로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령의 눈은 심판 기능뿐 아니라 전투 보조에도 탁월했다. A는 기술을 활성화했는데 주변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났다. 능력을 완전히 익힌 후 그는 기습배기를 시도해 괴물을 땅에 넘어뜨렸다.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 힘은 엄청났다. 처음으로 실패자였던 그가 S급 괴물을 쓰러뜨린 것이다. 우술라는 너무 일찍 축하했다며 그를 꾸짖었다. 다음 임무는 이 지역의 모든 그렘린을 정리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다. 정령의 눈 기능에 익숙해진 덕분에 이후 일들은 훨씬 수월했다. 다음 수업은 괴물의 능력을 심판해 자신의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므로 A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보통은 심판한 정보를 지식으로만 활용하지만 정령의 눈은 상대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힘까지 있었다. 하지만 몸이 아직 고속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아 그렘린만큼 빠르진 않았다. 기술을 익힌 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엄청난 정보를 흡수한 기분이었다. 우술라는 도제에게 실습을 시켰고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그렘린처럼 환상적이지는 못했고 몸도 아직 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손상됐다. 앞으로는 속도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계속 달리며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져도 세계수물로 회복하며 반복 훈련할 예정이었다. 수만 번 반복하면 상상 못할 힘을 얻을 것이다. 며칠 후 A는 자신이 저번에 죽인 곰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스승에게 실전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술라는 아직 이르다며 세계 최강 현자의 심판 능력을 전수하겠다고 했다. A는 기뻐했고 우술라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마치 딸에게 강요당한 것처럼 보였다. 스승의 수많은 기술 중 하나를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주문 해체였다. 즉 일반 마법사들처럼 주문을 외우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스승의 기술을 심판해 A는 이 기술을 익혔지만 대가는 컸다. 몸이 폭발하는 듯 아팠지만 정보를 끝까지 분석했다. 약 5일 후 A는 자신의 마력량이 매우 적어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기절한다는 걸 알게 됐다. 유리는 세계수물로 마력을 보충해 주었다. 우술라는 제자를 시켜 시험해보니 정말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렘린 같은 마법사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몸이 상했다. 앞으로 그는 속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정말 많이 달려야 했다.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더라도 회복되어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수만 번 반복하다 보면 분명 믿을 수 없는 힘을 얻을 거라 믿었다. 며칠 후 그는 이전에 죽였던 그 끔찍한 곰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스승에게 시도해도 되냐고 청했다. 우술라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꾸짖었고 대신 현자 중 가장 강한 감정 판단 능력을 전수해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기쁨에 넘쳤지만 우술라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마치 딸에게 강요당한 것처럼 보였다. 스승의 수많은 기술 중 하나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주를 해제하는 능력이었다. 즉 일반 마법사처럼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음으로만 마법을 쓸 수 있는 기술이었다. 감정 판단을 통해 이 기술을 습득했지만 대가가 컸다. 몸이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끝까지 정보를 분석했다. 약 5일 후 그는 자신의 몸에 마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리는 마법을 쓸 때마다 힘이 빠져서 자주 기절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그는 세계수의 물로 자신의 총 마력을 끌어올렸다. 그걸 하려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했는데 몸 안에 남은 마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피가 늘지 않았다. 한 달간의 훈련 끝에 이제 그는 동시에 1000개의 불덩이를 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대단한 성장이다. 그 모든 수치가 그렘린과 스승의 스킬 분석 덕분에 크게 향상되었다. 우술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동생에게 곰과 재대결하라고 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동생은 지난번에 참혹한 패배를 떠올리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스승은 그가 강해졌으니 걱정 말고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결연한 마음으로 그는 거대한 곰 앞에 서서 불덩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아직은 서툴렀다.
곰은 초가속으로 접근했지만 너무 뻔한 전략이었다. 다행히 그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불속성 마법 외에도 중급바람 마법도 다루지만 자신은 이 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피해는 미미했다. 곰과의 싸움이 길어지면 자신도 지칠 것이라 생각해 그는 다시 수천 개의 불덩이를 날렸다. 불에 탄 곰은 쓰러졌고 승리는 그에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강함에 기뻐하며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정령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정밀 감정을 사용했다. 분명 이 방법으로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우술라는 동생을 걱정했다.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훈련을 여기서 끝냈다. 이제 남은 일은 길을 막는 괴물들을 처치하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유리와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기에 세계수의 정령액 전체를 맡기기로 했다. 그것은 맨이 잃어버린 한쪽 눈의 근원이기도 했다. 스승님은 이 정령액으로 더 나은 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맨은 감히 받지 못하겠다며 이건 원래 원한의 근원이라며 거절했다. 이렇게 힘을 일부 나누어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맨에게 낯 꿈꾸지 말라며 이것은 빌려주는 것일 뿐 맨이 죽으면 정령액은 자동으로 딸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맨에게 무릎을 꿇으라 명했다. 그래야 이식할 수 있다고. 수술이 끝난 후 맨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스승님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 눈은 단순한 정령의 눈이 아니라 신안으로 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술라는 맨이 익숙해지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 확신했다. 맨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 맨을 크게 놀라게 했다. 작은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설명하자면 정령액은 세계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맨은 이제 원한의 시대를 담는 그릇이 된 셈이다. 유리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우술라는 맨에게 감사할 줄 알라고 했다. 이제 딸이 언제나 함께 할 테니까. 그녀의 물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맨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맨은 동료가 생겨 기뻤지만 스승님을 걱정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 관계라면 스승님이 슬퍼할지도 몰라서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맨은 얼굴을 걷어차였다. 당연히 출신이 알 수 없는 자에게 딸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결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리가 밖에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만 머무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평소 우술라는 잔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맨에게 보호 책임을 맡기려 한다. 맨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다. 어머니가 부탁한 임무는 그 눈으로 유리에게 흥미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맨은 아내를 잘 보살필 거라 약속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작별 선물을 받았다. 스승님은 이제부터 맨이 생각만으로 무한한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원한의 시대 최고의 재료로 만든 보검한 자루도 있었다. 그것은 매우 귀한 정령검이었다. 맨이 받기도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찌르는 듯한 공격을 가했고 곧바로 치료해 주었다. 우술라는 맨에게 죽음의 돌을 흡수하게 했다. 그 돌은 남은 눈과 직접 공명한다. 이제부터 그는 그녀와 시야를 공유해야 한다. 마치 딸을 지키기 위해 오른눈을 통해 감시하며 만약 감히 유리를 해치려 한다면 경고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소통 같은 다른 많은 기능도 있다. 준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에게 지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세상에는 총 9개의 세계수가 있는데 그 모두가 그녀의 누나들이라서 꼭 만나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들은 맨은 그녀의 가족을 찾아 함께 여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그가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술라도 기뻐했다. 그렇게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오른 눈은 엄마의 도움을 받았고 왼눈은 유리가 있어 지상으로 가는 길이 꽤 수월해졌다. 스승은 앞에 있는 괴물들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해 정말 끔찍했다. 모든 정보가 신안에 나타나 S급 괴물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매번 쓰러뜨릴 때마다 맨은 평가를 통해 기술을 배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이 완전히 맑았고 부작용도 없었다. 유리가 나타나 자신이 회복되었다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맨은 기뻐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는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맨은 얼굴을 붉히며 마치 고백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잠시 후 맨의 안내로 보스가 있는 문으로 향했다. 스승은 각 던전마다 보스가 한 마리씩 있으며 탈출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생물은 이곳의 핵심을 지키고 있어 맨이 지금까지 만난 괴물보다 훨씬 강력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신을 도와준 두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자신감 있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시대의 그릇이 되었다. 핵심을 보자 거대한 마법진이 발동되었다. 그 벌레는 돌로 된 몸체를 드러냈다.
너무 위험해. 유리는 눈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스승은 멀리서 승리 방법을 지시했다. 힘으로는 보스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속도와 S급 괴물들에게서 얻은 다양한 기술이 있었다. 우술라는 합리적인 명령을 내려 청년은 하키로 무장한 손으로 막았다. 그 느낌은 마치 운석이 떨어진 충격 같았다. 손은 견딜 수 있었지만 다리는 버티지 못했다. 다행히 유리가 안에서 계속 치료해줘서 괜찮았다. 기회를 잡은 맨은 부식 능력을 발동해 보스의 한 팔을 무력화시켰다. 보스는 화가 나서 난폭하게 공격했지만 빗나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승은 맨에게 자신이 전수한 최강 기술을 쓰라 했다. 현재 마력으로 충분했고 유리가 함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다. 맨은 전력을 다해 마력을 한데 모아 노바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썼다. 보스는 거대한 폭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맨은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라 놀랐다. 유리는 기뻐하며 나와 축하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마는 속상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맨은 평가를 통해 S+급 기술을 모두 얻었다. 스승은 이제 괴물뿐 아니라 던전의 핵심까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가 오른 눈으로 순간이동에 지원했다. 신하는 세계 수위기의 수호자인 엄마가 근처에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던전 핵심과 정령 핵심이 매우 비슷해. 맨은 이를 활용해 눈을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맨은 이미 강한데도 성장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었다. 스승은 핵심을 눈 안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진화시켰다. 우술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계속 흡수하면 언젠가 인류 최강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오자 핵심이 사라져 문이 닫혔다. 이제 세계수로 가는 길은 막혔고 우술라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딸과 직접 동행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멘도 스승을 깊이 존경하며 기뻐했다. 장면이 모험가 길드로 전환되었다. 던전과 괴물들을 뒤로 한 채 로이는 맨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시에 모두를 모아 가치 있는 것들을 수집하자고 했다. 그는 맨이 목숨을 걸고 적을 막으며 도망쳤다고 가장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맨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다. 영혼이라도 된 줄 알았는데 맨은 살아있다고 외치며 자신을 죽음의 내몬자를 폭로했다. 조는 맨이 괴물을 물리치고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다. 모두는 그의 거짓말을 깨닫고 맨 편에 섰다. 그들은 그에게 교훈을 주려 했지만 맨이 나서서 자신은 살아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사실 조이는 한동안 맨을 팀에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용당했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맨은 좋은 동료 둘도 못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맨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 그 모습을 본 이름 모를 자는 맨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는 맨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니었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후 3명의 팀은 계속 강력한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는 다른 세계수들이 있는 던전을 정복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정령의 눈도 3레벨로 상승했다. 시대의 나무가 세상을 지탱하기에 모든 던전에 있지는 않았다. 당분간 그들의 목표는 이 지역을 탐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맨은 시간이 오래 걸릴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무리한 요구는 자신이 한 것이니 천천히 즐기자고 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갔더니 괴물이 활개치고 있었고 맨은 그들을 물리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했다. 은혜를 입은 여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맨을 자신의 인생의 용사라 불렀다. 갑자기 그가 형님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는 제스퍼라 불리는 상업길드의 수장이었고 클라우디아가 왕의 3딸 중 한 명임을 알렸다. 모두가 저택으로 초대되어 차를 마셨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맨과의 스캔들 소문에 휘말려 결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과 같으니 천천히 즐기라고 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괴물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괴물을 처치하고 거의 죽도록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다. 그녀는 은인을 보고 행복한 얼굴로 내 삶의 용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형님 덕분에 도움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제스퍼라 불리며 상인회의 수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클라우디아는 왕의 3딸 중 한 명임을 알렸다. 그들은 모두 저택으로 초대되어 차를 마셨다. 그 할머니는 벌써부터 제스퍼에게 호감을 품어 결혼까지 요구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내라면서요? 라며 제지했다. 젊은이는 충격을 받아 잠시 멈춰섰다. 공주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클라우디아는 여기선 부인이 여러 명인 게 당연하다며 둘째 부인이 되겠다고 받아들였다. 유리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감이 생겨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제스퍼는 이 기회를 틈타 결혼을 제안해 그녀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 설명을 위해 그는 지하실로 모두를 안내했다. 사실 제스퍼는 엄청난 부자이며 희귀 보석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세계 대부분의 보석이 여기 모여있다.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바로 유리의 왼쪽 눈에 있는 정령의 핵이었다. 그는 그를 본 순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 세계수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왕 미첸을 봉인하기 위해 고대 시대에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 땅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 탄생한 핵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그들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제스퍼는 보석 수집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결혼 제안까지 한 것이다. 우술라는 동생을 따로 불러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에 관한 정보였기에 제스퍼가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동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보석을 보존하려는 열정 때문에 그가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우슐라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데리고 따로 가서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에 관한 정보였고 제스퍼가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다. 민에게는 일단 동의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구로 남고 싶다며 잠시 동의했다. 다른 곳의 정령에게 대해 물었더니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은 그것을 얻고 싶어 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 며칠 후 그들은 지정된 장소인 고대 감옥에 도착했다. 그는 유리의 가족이 여기 있기를 바라며 이로써 팀이 남은 사람들을 찾을 동기를 얻길 원했다. 걱정하는 그녀를 청년은 안심시키며 반드시 가족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감옥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 앞은 막다른 길이었지만 우슐라는 벽에 이동 마법이 있음을 발견했다. 손만 대면 이 껍데기 뒤에 진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는 따라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곳은 울창한 숲이었다. 까다로운 뱀데모는 이곳의 강력한 환영술이 공간 전체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민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유리의 자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다. 곧이어 동생 피나가 음성으로 언니의 방문을 환영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온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들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미 먼 길을 왔는데도 이렇게 하다니. 이동 마법을 쓰라는 요구에 피나는 대놓고 나는 그 기술 못 써요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이동은 고급 마법이니까. 피나는 이곳이 자연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곳이라 경고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정말 끝내준다.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실력에 달려있으며 만약 죽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유리는 그래도 노력해볼게라 했지만 피나는 노력해야 할 사람은 저 남자친구야 라며 말했다. 그 말에 귀여운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는 아직 내 남자친구 아니에요 라고 대꾸했다. 우슐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미는 더 단단해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한테 맡겨 네가 나서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안에 있는 동생은 우리 감옥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다.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사실 피나의 진짜 목적은 민의 가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이 함정에 걸려 기뻐할 때 스승이 눈빛으로 조언을 해줘 무사히 통과했다. 그녀도 망설이지 않고 빨리 이걸 끝내라고 재촉했다. 그렇게 청년은 피나가 설치한 함정을 쉽게 넘어갔고 피나는 내가 만든 함정 하나라도 밟아봐요 라며 억울해했다. 우슐라는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미소야. 빨리 가서 도와줘 라고 말했다. 유리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이런 함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진짜 위험해서 웃을 상황이 아니야. 비나가 설명하기를. 내가 그렇게 악랄한 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들을 배제한다고 해. 그때 첫 번째 적이 나타났어. 이건 S급 식물종으로 독가스를 뿜어내는데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동안 잠들게 만든대. 그런데 이 식물은 이상 상태의 면역이래. 피나는 웃으려다 갑자기 멈칫했어. 왜냐면 걔가 어떤 놈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선 눈앞의 괴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며 유리가 동생과 재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냈어. 단순한 한 번의 배기로 괴물의 몸을 반으로 쪼갰고 덤으로 새로운 기술도 감정했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속도로 공격해왔어. 우슬라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이 괴물은 은신 기술을 쓰는 게 분명해. 피나가 충격받은 건 맨이 공격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어나다는 거야. 맨은 웃으며 자기가 은밀한 공격을 무효화하는 기술이 있다고 했어. 동생이 보기에 이거 너무 치트 아니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맨은 최근에 요새 불변 기술을 배워서 은밀한 공격 무효화와 결합하면 무적이 된대. 피나는 자기 괴물들 자랑하며 누가 널 잡아보라지라며 뿌듯해했어. 스승이 정령의 눈으로 은신 위치를 감정하라고 했고 맨은 한 손으로 땅을 으깨며 은신 기술을 얻었어. 피나는 왜 S급 괴물이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지 이해 못했지. 맨은 유리가 옆에 있어서 좀 강하다고 자랑했어. 동생은 언니가 힘을 줘서 울면서 기뻐했지. 다음 관문에 도착했는데 맨이 자신감을 되찾으며 여기 괴물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어. 곧 두 마리의 초강력 괴수가 나타나 젊은이를 노렸어. 솔직히 이 녀석들 너무 멍청해서 정면으로 돌진하다니 이길 수가 없어. 맨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한 번에 베어들로 갈라 죽였어. 비나는 이런 괴물이 한 방에 쓰러지다니. 입이 떡 벌어졌고 우술라도 맨에게 몇 가지 새 기술을 감정해줬어. 동생이 오빠에게 너 괴물이냐 하고 묻자 맨은 난 그냥 감정사야라며 대답했어. 이 말에 피나는 맨의 힘을 그냥이라고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얼굴이 하얘졌어. 장면이 전환되어 조이에게 갑자기 감옥 던전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 이 청년은 계속 위험에 처했는데 피나가 사살금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야. 조이는 맨이
자신을 용서한 걸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모든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욕설만 받으며 살았어. 더 억울한 건 조이의 여친 졸렌이 그를 배신한 거야. 졸렌은 매니 자신에게 마비 마법을 걸도록 이용했고 조이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졸렌이 눈물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어. 사실 매니 마비 마법을 부탁한 건 맞아. 결국 조이는 술집 출입도 금지당했고 자신이 그날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도 자신들이 고결한 척하는 게 웃기지. 팀을 꾸릴 사람도 없어서 혼자 생계를 위해 나섰어. 성공하면 나쁜 평판도 지워질 거라 믿으며 시급 괴물을 잡으러 오래된 던전에 갔지. 그런데 벽에 닿자마자 던전 안으로 이동됐어. 피나는 숨겨진 플레이어에게 덫을 설치하며 환영했지. 거의 죽을 뻔했지만 너무 약해서 시스템이 배제시켰어. 동생도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조이는 죽을 수 없으니 업적을 쌓으려 했지. 몸은 다쳤지만 죽진 않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싫어 생존에 집착하며 던전을 탐험하다가 못생긴 작은 물고기를 만났어. 이건 S급 괴물이라서 공격하기도 전에 일격당했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수치니까. 비나가 너무 무서우면 포기한다고 외치라고 했는데 조이는 도발에 분해 다른 곳으로 가려다 괴물에게 팔이 짓밟렸어. 괴물은 상대가 너무 약해 서두를 필요 없었지. 위협하려다 갑자기 목이 잘려버렸어. 진짜 황당했어. 뒤에서 본 조이는 한 방에 잡다니 대단하다며 감탄했어. 감사 인사 후 그가 맨이라는 걸 알고 놀랐지. 그 괴물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질문이 뒤바뀌어야 했어. 맨은 도전을 완료하러 왔다고 했어. 조이는 맨이 그렇게 강한 걸 믿지 못했고 맨은 원한을 접고 유리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가 동의하며 맨에게 치료약을 줬지. 조이는 너무 놀랐어.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2초 만에 회복되다니 마법 같았거든. 조이는 맨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궁금했지만 갑자기 조이가 전에 얻은 수면 기술로 맨을 기절시켰어. 피나는 이 녀석 포기했으니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맨은 보스방으로 곧장 갔어. 귀여운 동생은 맨이 정말 뛰어나지만 아무리 강해도 이 관문은 통과 못한다고 인정했어. 맨은 보스를 이기면 세계수로 가는 문이 닫힐까봐 걱정했지. 지난번은 안에서 밖으로 통과했는데 이번엔 반대라서 동생에게 못 갈까봐 두려워했어. 우술라는 미로의 핵을 파괴해야 문이 닫힌다고 알려주었어. 듣자마자 맨은 안으로 들어갔고 스승에게 적 위치를 물었더니 전부 땅 아래라고 했어. 맨은 너무 많은 기술을 써서 싸우면서 날 수 있었고 상대는 사신 중 하나인 현무였어. 이 생물은 엄청 크고 마법 공격도 전혀 안 통했지. 우술라는 괴물에게서 익숙한 마력 파동을 느꼈고 거북이도 마법을 썼지만 맨이 감정 후 파리스를 써서 반사했지. 결과는 전과 같아 아무 영향이 없었어. 맨은 이 상황이 너무 변태 같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맨은 주변에 남은 마법 흔적을 발견했어. 무언가 깨닫고 싸움을 멈췄지. 상대가 공격해도 받지 않았어. 이번엔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기에 그 여자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 걱정했다. 우술라는 미로 핵을 파괴해야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듣자마자 그는 내부로 들어가 스승에게 적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스승은 그 땅 전체라고 답했다. 다양한 기술을 소유한 덕분에 그는 전투 중에도 날 수 있었다. 그의 상대는 사신 중 하나인 현무였다. 이 생명체는 거대하며 마법 공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술라는 갑자기 익숙한 마력 파동을 느꼈다. 거북이도 마법을 썼지만 그렘린이 감정으로 반사했다. 결과는 전과 같아 전혀 피해가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주변에 남은 마법 흔적을 감지했다. 무언가를 깨달은 그는 싸움을 멈추고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았다. 우술라는 그가 바보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거북이의 물리 공격은 닿지 않았다. 이유는 현무 역시 강력한 환영 마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술로 상대를 본 모습으로 드러내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정령이었으나 아직 어린 새끼였다. 결국 그 귀여운 동생은 그에게 잡혀 놀림감이 되었다. 우술라는 피나의 환영정령 마법이 정말 무섭다고 인정했다. 공간을 변형시키면서도 실제처럼 만든다니 놀라웠다. 동생이 이런 속임수를 알아채다니 대단하다며 자신은 몰랐다고 반성했다. 감정을 통해 피나는 현무의 유충임을 알게 되었고 현무는 천지를 창조한 신령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우술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말이 없었다. 그는 피나에게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거북이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피나가 강제로 그를 막았지만 그가 간절히 부탁하며 피나에게 악독한 누명을 씌워 거북이를 없애려 했다고 하자 피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짓을 못 견뎌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그 모습을 본 유리는 달려가서 안아주었다. 그녀는 피나가 너무 그리워 몇 번이나 돌려세웠다. 할머니는 그를 꾸짖으며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언니는 그가 정말 잘했다고 변호했다. 피나는 유리가 벌써 그에게 빠졌다고 장담했다. 그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눈물을 닦으며 동생이 건강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민도 덩달아 기뻐했다. 그리고 그녀가 같이 다니자고 부탁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지루하니 놀러가고 싶다고 했다. 못된 녀석 감히 나를 괴롭히다니라고 꾸짖었다.
언니는 메인을 변호하며 넌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듣고 피나는 유리가 이미 그에게 푹 빠졌다고 확신했다.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동생이 건강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민도 기뻐했다. 그는 동생이 흥미롭다며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여기 오래 있으니 지루해서 언니와 놀고 싶다고 했다. 대신 자신은 유리처럼 정령의 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친구의 의견을 묻고 나서 동의했다. 그때 현무가 인간 형태로 변해 자신이 피나의 수호자 쿠로임이며 현무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우술라는 이미 삶을 속였지만 이 할머니를 만나 어린애 취급을 받았다. 스승이 쿠로임을 님이라고 부르자 놀랐다. 할머니는 피나처럼 유쾌한 성격으로 그냥 쿠로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격식 차릴 필요 없다며 스승이 존댓말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돌아서서 뭘 보고 있어? 얼른 무릎 꿇고 인사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메이는 수호자에게 허락을 구하며 그 무례한 아이를 데리고 모험을 떠나겠다고 했다. 쿠로는 착한 청년이 마음에 들어 허락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자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녀는 스승과 같은 속성에 친절한 도를 건넸다. 현무의 방어 기술은 무적에 가까웠다. 메이는 쿠로의 결계를 이어받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다. 그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까지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잠시 후 스승이 메인을 위해 정령의 핵을 완성했다. 메인은 이를 흡수했고 신안도 레벨 4로 상승하며 다양한 신기능을 얻었다. 아름다운 여신이 가족과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동기부여를 얻었다. 만약 모든 가족을 찾으면 그녀는 얼마나 밝게 웃을까. 우술라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이번 일로 동생이 딸의 행복을 도운 것을 느끼고 감동했다. 한편 밖에서 조이는 깨어났지만 여러 차례 구출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다음 날 제스퍼는 메인을 모험가 협회로 데려가 피나가 모은 고급 몬스터 재료를 모두 팔았다. 조작 의심을 피하려 친구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는 매우 유명해서 그의 말은 신뢰를 얻었다. 접수 담당자는 인사하며 정중히 협회장도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 협회장은 새로운 사람이 재료를 모두 사들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S급 몬스터 재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흥미를 보였다. 메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그는 메인이 초라한 감정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직업으로 어떻게 재료를 모아 팔 수 있나 의심했다. 게다가 메인은 하급 모험가라 제스퍼가 속은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비웃고 메인의 직업을 조롱했다. 사실 희귀하지만 가장 쓸모없는 직업이라는 비아냥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메인은 당연히 마음이 상했지만 친구가 위로했다. 괜찮아. 오늘의 결과를 보여주면 모두 알게 될 거야. 미는 그 말을 듣고 스킬을 발동해 S급 몬스터에서 얻은 희귀 재료들을 잔뜩 꺼냈다. 거기에는 불멸왕의 해골도 있었다. 방금 전 그 조롱하던 자들을 벌벌 떨게 만든 존재. 한 감정사가 이런 재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훔친 것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이게 바로 길드가 싫은 이유였다. 자신은 주목받기 싫고 무시당하는 건 더욱 참을 수 없었다. 그때 길드장이 나서서 정의를 세우려 했다. 그는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일갈했다. 젊은 남자의 눈을 바라본 그녀는 그 눈빛에 감탄했다. 그가 제스퍼와 닮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접수원은 마법기구로 재료를 감정한 결과 모두 진품임을 확인했다. 친구도 그가 강력한 자임을 선언했다. 스스로 S급 괴물을 쓰러뜨렸다는 점을 들며 그는 부유한 자의 신분까지 내세워 보장했다. 듣던 비난하던 이들도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다. 접수원은 벌벌 떨며 사과했고 맥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을 엄중히 교육하겠노라 말했다. 그는 마음이 넓어 웃으며 길드장의 태도를 좋아했다. 이 사람은 정말 달랐다. 사물을 이해하는 이였다. 맥건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진정 존경받는다고 말했다. 세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존재라며 그는 S급 괴물을 혼자 쓰러뜨린 것으로 증명했다. 그 말에 감동받아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와서 소중한 이들을 만난 게 다행이라 제스퍼에게 말했다. 길드장은 흥분하며 강한 청년을 좋아한다며 자신의 자식을 낳고 싶다고 초대했다. 맥건은 그를 강요하지 않고 시간을 주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접수원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방으로 초대했다. 제스퍼는 숨겨진 던전을 모두 정리한 뒤 재료를 꺼내라며 막았다.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이 말에 모험가들이 몰려와 그가 혼자 공략한 던전에 대해 물었다. 밤이 되어 그는 제스퍼의 호화욕조에 몸을 담그며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었다고 느꼈다. 무시당하다가 칭찬받았으니 말이다.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 달이 아름답다며 칭찬했다. 그는 놀라서 왜 여기 있냐 물었고 그녀는 그가 도망친 걸 화냈다. 피나도 나와 형의 가슴을 본 것 때문이라며 농담했다. 유리는 나이가 많지만 순수의 동생의 의미를 몰랐다. 그는 둘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으나 여긴 남탕이라며 거절했다. 비나는 자신들이 요정인데 인간 규칙을 따를 필요 없다고 맞섰다. 술에 취한 그녀는 몸을 흔들며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형이 누나 몸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장담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솔직히 매혹적이었다. 유리는 피나가 요정과 인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 말하자 쑥스러워했다. 우슬라는 이를 듣고 화가 나며 딸 몸을 훔쳐보느냐며 소리쳤다. 스승은 평소처럼 태평해 보여 가리고 싶어 했다. 유리는 보석 같은 딸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했다. 유리는 나서서 그를 막으며 그가 멋진 사람이라 칭찬했다. 이런 분위기는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같았다. 우슬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초강력 기술을 발동하며 준비됐냐고 물었다. 비나는 신나서 싸움을 응원했다. 그는 겁에 질려 황급히 육지로 올라오다 쿠로를 만났다. 그녀는 벌거벗지 않았지만 매력적이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걸 보며 피나를 민에게 맡긴 게 옳았다 생각했다. 그는 쿠로를 피나의 어머니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수호자들이 모두 그런 존재라며 요정의 핵을 만들고 정령을 품고 있어 어머니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흥미로운 그룹이 6 더 있다고 했고 쿠로는 7이라고 했다. 죽은 세계의 나무지만 요정의 핵은 살아있다. 안타깝게도 유리의 누나는 수호자와 함께 사라졌다. 에키나를 찾으면 나머지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이 문제가 정말 난제임을 느꼈다. 쿠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막막하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목표를 계속 따르겠다고 답했다. 저 아름다운 요정을 보며 포기란 없다. 유리를 가족과 만나게 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구해줬기에 새 삶의 시작을 여는 것이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걸 할 생각이었다. 쿠로는 그에게 자연스레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 메건이 와 있었고 제스퍼는 길드장이 직접 임무를 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왜 자신인지 궁금해했다. 아무도 감당 못하는 임무라 했다. 비히모스라는 고대용 중 하나로 마왕이 만든 최강의 괴물이다. 그가 봉인된 뒤 괴물도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출현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 메건이 그의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했다. 임무는 SS급 비히모스를 처치하는 것이다. 제스퍼는 신중히 생각하라 했지만 그는 단호히 수락해 2 사람을 놀라게 했다. 걱정할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은 간단했다.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라 직접 해결하러 가겠다는 것이다. 친구가 그의 의지와 힘을 칭찬했다. 길드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전적으로 그를 믿었다. 곧바로 그는 4명의 요정과 함께 지정 장소로 향했다. 주변은 사막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스승이 괴물 위치를 파악했고 지룡은 마력을 흡수해 악마의 힘으로 바꾼다고 경고했다. 또한 괴물의 공격은 공간을 찢을 수 있어 조심해야 했다. 그는 4명의 뮤즈와 함께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주변은 사막이라 매우 힘들었다. 스승은 그 괴물을 찾아내 위치를 알렸고 지룡은 마법을 흡수의 마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의시켰다. 게다가 그 공격은 공간을 찢을 수 있어 조심해야 했다. 보통 비히모스는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 먼저 그를 끌어내야 했다. 그는 즉시 불덩이를 앞으로 쏘아 진동을 만들어 괴물을 유인했다. 위협을 느낀 지룡이 나타나 누구냐? 내 잠을 깨우다니라며 물었다. 처음 본 비히모스는 정말 거대했다. 쿠로가 변신한 현무만큼 컸다. 지룡은 자신이 한 번도 패배를 맛본 적 없다고 자랑했다. 마왕이 태어나면서부터 매번 한 방에 눌려 싸움다운 싸움을 못해 인생이 지루하다고 했다. 그는 항상 숨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그는 약해 보이나 그만큼 강력한 마법을 썼으니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자신을 없애러 왔다고 선언했다. 지룡은 그런 바보가 또 있을까 웃으며 반응했다. 마왕이 직접 창조했다고 자랑하는 그 녀석. 그래서 항상 최강이라는데 그런데 저 녀석이 비꼬면서 마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가 보다고 하더군. 그러자마자 전투가 시작되었지. 자기 주인을 모욕하다니 감히. 우술라가 말한 대로 이 녀석은 공기탄을 쏘아 모든 걸 갈라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어. 하지만 상대는 초고속 스피드로 쉽게 피하며 모래 지형을 이용해 비히모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돌진하며 자신의 힘으로 괴물을 가볍게 다뤘어. 지룡은 오리찬의 단단한 빈을 갖던 외피가 그렇게 쉽게 베인 걸 보고 놀랐지. 그는 이 녀석이 자신을 사냥하러 온 걸 깨달았어. 지룡은 땅속으로 숨어 메인이 감지할 수 없게 되었지. 자신만만하게 이 기술로 상대를 죽일 거라 믿었어. 그렇게 비히모스가 솟아올라 그를 삼키려 했어. 하지만 강자에게는 모든 술책이 무의미했다. 미에는 즉시 그를 모래먼지로 돌려보냈다. 비히모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통을 느꼈다. 사냥꾼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깊은 만족으로 가득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말이다. 숨이 가쁜 지룡이 물었다. 분명 삼켜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미에는 자신의 몸 안에서 폭발하는 강력한 마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외피가 마력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지룡이 무사한 건 쿠로와 우슬라의 결계 덕분이었다. 또한 미에는 처음부터 자신이 도발당해 환영술에 걸려 그림자만 쫓았다고 했다. 지룡이 참패한 이유는 인간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시작부터 자신에겐 승산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죽는 것도 만족스러워서 패배를 크게 개의치 않았다. 갑자기 미에는 슬퍼졌지만 우슬라가 재촉해 빨리 스킬을 감정하러 갔다. 지룡이라 전부 SS급 스킬이었다. 2 자매가 나타나 칭찬했다. 미엔이 마왕이 만든 비히모스를 최초로 무찌른 인물이라고. 그는 이 승리가 모두의 힘 덕분이며
자신은 단지 사용했을 뿐이라 생각했다. 며칠 후 유리와 미에는 쿠디아 성으로 초대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민의 첩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왕이 사위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다. 그 아버지는 카치엔을 엄격해 보였지만 의외로 친절히 맞아주며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두 여신은 서로 껴안으며 티격태격했다. 장인도 사위가 인기 많아 자랑스러워했다. 오늘 미엔을 부른 건 소개도 겸한 비히모트 토벌에 대한 상금 때문이었다. 메간이 이미 보고했기에 확실한 대공이었다. 게다가 딸을 구해줘 고마워하기도 했다. 쿠디아가 왜 그렇게 반했는지 알 것 같았다. 미엔의 매력은 차고 넘쳤다. 명목상 아버지로서도 고개 숙여 감사했다. 미엔은 고마움을 받지 못했다며 유리가 큰 공을 세웠다고 했다. 이 녀석은 진정 꽃미남 사위야.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비히모토 토벌에 대한 큰 보상을 하려고 왔지. 메간이 이미 보고를 했으니 이건 분명 대공이야. 그리고 딸을 구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쿠디아가 이렇게 반한 거구나. 이 녀석의 매력은 셀 수 없을 정도야. 황제는 아버지로서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지. 메이는 그 공을 인정받기 민망하다며 유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어. 만약 그녀의 힘이 없었다면 자신도 힘이 모자랐을 거라고. 그 아버지는 자식 보는 눈이 뛰어나서 그녀가 매우 순수하고 솔직하다고 확신하며 장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 믿었어. 그리고 왕실에서 숨겨둔 또 다른 시계를 선물로 줬지. 이걸로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며 탐험할 수 있게 되었어. 장면은 조가 이제 도시에 도착해 어디를 가든 그의 명성이 들리는 곳으로 전환됐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미건조한 녀석에 불과했지. 그런데 갑자기 에이나가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이 정령임을 알렸어. 다시 메인 쪽으로 돌아가면 지룡과 싸운 후 갑자기 피곤해져 잠들어 있었어. 유리의 아내는 그 틈을 타 잠시 휴식을 취했고 미나는 막 목욕을 마치고 머리를 말려달라 부탁했어. 장난기 많은 동생은 언니가 오빠를 걱정하는 걸 알고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들의 어머니도 이미 말했지만 그냥 피곤한 것뿐이라고. 걱정을 잊게 하려고 피나는 함께 음식을 만들자고 했어. 메인이 일어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오랜만에 함께 쇼핑도 하고 도시를 탐험하는 기회였어. 유리는 위험을 걱정했지만 동생은 정령이니까 괜찮다고 장담했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다시 장면은 앞에 있는 이가 정령임을 알고 흥미를 느낀 에키나로 전환됐어. 에키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타라케 동생과 메인을 제거하려 했어. 그녀는 매우 영리하게 먹잇감을 서서히 유혹하며 상대가 어떤 심판관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 동시에 메인은 어둠 속에 빠져 과거의 배신을 떠올렸어.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분노가 끌어올랐지. 이 미친놈이 또 이런 짓을 하다니. 괴물의 힘을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자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자신이 못되게 대우받았던 기억에 괴로워했지. 그 청년은 계속 이용당하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억지로 웃어야만 했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 다음 그는 괴물무리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순간을 떠올렸어. 그때 자신이 운이 좋아 살아남았던 거지. 그의 몸 아래 시체는 정령의 눈 덕분에 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았을 거야. 지금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해. 그가 깜짝 놀라 깨어나자 스승은 걱정했지. 그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 왕과 이야기한 후 기억이 없었거든. 우술라는 인간의 몸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동생에게 조금만 더 달콤한 말을 하라고 걱정했어. 지금 두 자매는 거리에서 산책 중이고 스승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거야.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를 위해 우술라는 더 쉬라고 했어. 그는 방금 악몽을 꿨다며 자신의 운명이 바뀐 건 모두 유리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라고 말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괴물들에게 잡아먹혔을 거라고. 정령의 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바로 로이의 말처럼 말이지. 그곳에서 그는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과 그가 가진 정령의 눈의 힘에 대해 들었지. 그가 증오하는 자가 바로 그 힘을 가진 자였기에 그렇게 강한 거였어. 듣고 난 후 로이는 분노했어. 지금 그는 불멸에다 엄청난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 평범했던 그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거야. 에키나는 계속 그에게 그런 힘을 원하냐고 물었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상한 물건을 꺼냈지. 물론 그녀도 어리석지 않아. 자신의 정령의 핵을 넘기진 않았어. 그녀는 로이의 질투심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 했지. 두 동생을 찾아내도록. 그 물건을 그의 머리에 넣자 그는 괴물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어. 힘은 정말 압도적이었고 정령의 눈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 그렇게 그는 이용당해 도시를 파괴하며 돌아다녔지. 그의 머릿속은 복수뿐이었고 몸은 가볍고 전능한 기분이었지만 약간 못생긴 게 흠이었어. 근처에서 그의 배신에 분노한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의 남자친구의 머리를 치려 달려갔지. 졸레는 두려움에 떨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도원님을 알고 충격받았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 애원했고 자신이 그를 마비시켰다고 말하며 회개했지.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은 듣지 않았어. 여자가 그 옆에 다시 붙는 걸 원했지만 그건 그냥 그녀를 삼켜서 같이 있는 것과 같았어. 비나와 유리는 근처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목표가 된 줄 전혀 몰랐지. 아름다운 언니는 자신이 그를 도와 가족을 찾게 해줬으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늘 보호받기만 하지 말고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지. 폭발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어. 부상자가 많았고 유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를 치료했어. 높은 곳에서 나가 관찰하며 로이에게 작은 존재들 대신 정령을 노리라고 명령했어. 정령을 잃으면 그는 다시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는 즉시 명령을 따랐지. 다행히 빛나는 어머니의 결계를 사용해 막아내고 언니와 함께 도망쳤어. 그 남자는 결계를 부수려 했지만 실패했고 에키나가 반정령수를 쓰는 법을 알려주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반정령수를 사용해 쉽게 결계를 깨고 추격을 이어갔지. 빛나는 공격을 맞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 유리는 동생이 두려워하자 앞에 서서 막아서며 먼저 도망가게 했지. 그렇게 동생은 잡히고 자신이 쓰레기 같은 자에게 힘을 준 바보라며 조롱당했어. 위급한 순간 M과 우술라가 나타나 구해주었고 유리는 모두를 믿는다고 울면서 말했어. 미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녀를 더 빨리 보호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 그는 모두를 다시 논안으로 데려가 자신이 싸우겠다고 했어. 조사를 받은 후 뜻밖의 불명확한 정보가 드러났지. 스승은 그가 M정령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 조이는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파리스를 이용해 반격했지. 하지만 키메라로 변한 그는 엄청나게 강해져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심지어 상대를 압도했어. 결계도 그의 반정령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지. 상처가 가벼운 그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느꼈어. 에키나는 결계를 약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지. 로이는 그의 능력이 그게 전부라며 기뻐했어. 그도 자신처럼 이미 정령의 힘을 받았다고 했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우술라는 제자들에게 집중해 싸우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다고. 도시 아니라 공격도 자제했지. 스승은 빨리 나서라고 재촉했어.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그는 그 모습에서도 여전히 인간이라 생각해 주기지 못했어. 조이는 이해가 안 갔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왜 미는 쓰지 않았고 자신이 방금 해낸 일을 자랑했는지 말이야. 그것이 배신자에게 치러야 할 대가란 걸. 그 모습을 보고 그는 화가 났어. 이 미친놈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괴물의 힘을 손에 넣었으니 더는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신을 비웃던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거지. 그도 자신과 같아서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그에게 가식적으로 선한 척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의 마음속 원한을 꿰뚫었으니까. 분명히 그동안 괴롭힘을 받아 쓰레기처럼 취급당했으니 지금 복수하고 싶을 거야. 그 말들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어. 내면에 악이 나타나며 그가 정말 복수를 꿈꾸는지 물었지. 그래서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지. 메인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해해줄 거라 믿었어. 위선적인 척 그만하고 착한 척 하지 말라고도 했지. 자신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원한을 꿰뚫어봤으니까. 그는 과거에 온갖 핍박을 당하며 쓰레기처럼 여겨졌기에 지금은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 할 거야. 그 말들은 메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지. 내면의 악이 깨어나. 그가 정말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어. 천대받고 조롱당한 자의 분노가 그의 의식을 잠식하며 불편한 속삭임을 전달했지.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점점 어둠에 물들어갔어. 난 그저 눈앞의 괴물과 다를 바 없었어. 그러니 착한 척할 필요 없어. 그들의 본성은 모두 같아. 생존을 위해선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자가 어찌 자존심이 있겠어? 비록 강해졌지만 결국은 한심한 바보일 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에 흔들리자 유리가 나타나 그를 지켰어. 그녀는 믿었지. 민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우술라도 그랬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그만큼 순수한 아이도 드물다며. 깨우쳐주자 훨씬 강해졌으니 자신감을 가지라 했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육체의 힘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했으니까. 그는 늘 정령의 눈으로 남을 도왔지. 자신을 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전혀 다른 존재로 그 거대한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저놈과는 달라. 우술라는 그가 유리에게 새 삶을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목표라고 다시 한번 일깨웠어. 지금 멈춘다면 자기 딸도 배신하는 셈이라며. 그녀는 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피나와 함께 있는 것이 모두 우술라 덕분임을 말했지. 민 덕분이라고 말해. 그가 아니었다면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자신도 그의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를 들은 청년은 자신이 정말 쓸모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전보다 강해졌다는 걸 느껴. 악은 계속 떠들어대지만 미는 용감하게 인정해 세상이 자신에게 형편없는 운명을 줘서 미웠다고. 하지만 유리와 모두가 준 새로운 기회를 받았으니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그 순간 힘이 민에게 넘쳐 흘렀고 스승은 기뻐했어. 이게 바로 정령의 눈이 가진 100% 힘의 상태라고. 머릿속의 악한 자아는 사라졌고 조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뒤로 물러났지만 거대한 마력의 위협에 떠밀렸어. 이제 그는 진정한 정령의 수호자가 되었어. 앞으로는 망설이지 않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해. 그가 이 힘을 받아들인 듯해 스승도 더는 걱정하지 않아. 적은 그를 얕보며 달려들었지만
곧 날려버려졌어.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민의 눈에 꿰뚫렸고 체력도 절정에 달했지. 한 방에 괴물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민은 슬픈 눈빛으로 채찍을 바라봤어. 그 모습에 적은 분해했는데 마치 자신이 동정을 받는 기분이었어. 이 상태에서 정령술은 민이 만든 결계를 뚫지 못했어. 조이는 분노에 휩싸여 에키나에게 더 많은 힘을 요구했고 그녀는 곧바로 추가로 힘을 실어줬어. 적은 제어를 잃고 돌진했지만 민은 대처법이 있었어. 그는 정화기술을 껌에 담아 강력한 일격을 날렸지. 악을 완전히 쓸어버렸지만 적을 살려두었어. 또 한 번 배신자를 용서한 거야. 조이가 왜 계속 자신을 구하려 하느냐고 묻자 민은 구하는 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해. 약해도 누군가를 돕고 또 강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 앞으로 운명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기로 결심했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면 조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적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병사들에게 붙잡혀 처벌받았어.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적이 바로 정령들이란 걸 알았어. 조이의 분노를 이용해 공격한 자들이었지. 밤이 되자 에키나는 현장에 가서 부서진 눈을 회수했어. 그는 민과 싸운 뒤 데이터를 완전히 수집했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 다행히 그녀에 대한 기억이 봉인되어 계획이 들키지 않았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거였어. 며칠 후 민은 유리에게 갑작스레 키스 제안을 받았고 거의 질식할 뻔했어. 다시 확인하려 했는데 장난 아니냐고 우술라가 알면 죽일 거라 했지. 정령 아내는 진심이라며 이건 엄숙한 제안이라고 말했어. 정령과 수호자 사이의 계약의식. 스승님이 나타나 두 사람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 입맞춤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수호자 수습생일 뿐이었다. 유리와 그의 연결고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의식을 진행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만화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해서 정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필수임을 알고 그는 서둘러 동의하며 그동안 그녀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아내는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의 입맞춤이 손해하는 것인 줄 알고 바로 하려 했지만 갑자기 피나와 쿠로가 사이에 서서 막았다. 둘 다 유리가 하는 입맞춤을 보고 싶어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입술에 쪽 해봐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붉어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우술라는 두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그래야 그가 편하게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피나는 내 소중한 여자친구가 곧 키스당하는데 왜 이렇게 침착하지? 라며 의아해했다. 스승님은 그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며 이제 그들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딱 한 번의 입맞춤까지만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만약 그가 더 나아가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라고. 두 사람만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첫 경험이라 얼굴이 새빨개졌다. 부디 아프지 말아줘라며 속으로 바랐다. 그는 생각과 달리 입맞춤이 손이 아니라 입술이라 너무 당황했다. 어색했지만 이건 필수의식이고 사실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처음이라 너무 긴장에 넘어지면서 이마에 뽀뽀를 해버렸다. 이렇게 그들의 계약은 완성되었고 신안이 즉시 레벨업하며 모든 능력치가 상승했다. 유리는 겨우 뺨에 뽀뽀를 받은 것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장면이 바뀌어 에키나가 마족의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저택 주인은 남작 판고였다. 그녀가 온 이유를 묻자 오늘 마왕의 직접 명령으로 반드시 유리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 판고는 인간 따위와 싸우는 임무를 받아 모욕감을 느꼈다. 신하는 판고가 바이모스를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고 말했다. 판고는 비웃으며 코룡도 괴물들 중 먹이사슬 꼭대기일 뿐이고 자신은 훨씬 강하다고 자부했다. 신하는 교묘한 말솜씨로 칭찬과 애교를 섞어 판고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결국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는 차원문을 열어 자신의 장소로 이동했다. 마족 중 판고는 폭풍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그 속도로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유리에겐 신안이 있어 도착 전에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와서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빠르게 끝내려고 했다. 판고는 무시당하자 화가 나 직접 공격했지만 유리가 입술을 비틀며 대응했다. 반격할 틈도 없이 유리가 다가와 버렸다. 남작 따위가 하급 귀족 아니야? 라며 한 방에 손님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누가 이 남작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다. 만약 목표가 자신이라면 아마도 유리와 동료들을 노린 것일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나타나 유리가 괜찮은지 물었다. 피나는 남작이 당한 걸 보고 혀를 내밀며 형님, 이제 완전한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녀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요 라며 농담했다. 스승님이 그의 머리를 눌러 난 아직 훨씬 강하다고 라고 응수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자신을 클라우디아라고 자칭하는 아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온 것을 매우 기뻐했다. 유리는 금서 도서관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곳엔 완감한 출입 가능한 왕국의 거의 모든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가 준 시계 덕분에 출입 권한이 생겼다. 클라우디아는 유리를 입구까지 데려갔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출입 권한이 없었다. 아버지나 사서가 허락할 때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고마움을 표하며 사서가 허락할지 알아보기 위해 엄청난 결계가 침문을 통과했다. 유리는 성공했지만 아내는 벽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혔다. 우술라도 우리 연결고리가 끊긴 것 같다며 자신도 옮겨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 결계를 치니는 고수였다. 유리는 조금 걱정했지만 공동 목표를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깊숙이 들어서자 여기가 진짜 대도서관임을 깨달았다. 유리의 가족에 관한 단서를 이곳에서 찾으려면 수년이 걸릴 거였다. 그때 누군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작은 소녀를 받았다. 그녀의 작고 귀여운 모습을 묻자 수줍어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했다. 왜 떨어졌냐? 묻자 책 읽느라 정신이 팔려 몰래 넘어졌다고 했다. 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앨리스는 책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마법을 쓰며 자신이 여기 사서라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유리는 대단하다며 그녀 덕분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감사했다. 앨리스는 왜 여기 왔냐? 묻자 숨겨진 던전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중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앨리스는 즉시 필요한 책을 그에게 건넸다. 그때 그녀가 유리가 괜찮은지 물어 놀라게 했다. 이유를 묻자 그의 오른쪽 눈에 유리의 정령액이 박혀있고 그녀 자신도 그들이 찾는 세계수의 또 다른 정령이라고 했다. 곧 그는 떠나야 했고 유리는 그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 비나와 유리는 만나길 고대했지만 먼저 앨리스가 지키는 던전을 정복해야 했다. 그는 아내에게 지금 당장 만나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앨리스는 마법으로 책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며 자신이 이곳 사서라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 듣자마자 정말 대단하다 느꼈지. 그리고 자신이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녀 덕분이라 고마워했어. 앨리스가 왜 여기 왔냐? 묻자 숨겨진 던전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답했어. 중요한 사람을 위해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과 재회시키려는 이유였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필요한 책을 건넸어. 그러면서 유리가 잘 지냈냐고 물었는데 그가 놀랐지. 왜냐면 그의 오른쪽 눈에는 유리의 정령액이 밝혀 있었거든. 게다가 그녀는 그들이 찾는 세계수의 또 다른 정령이었어. 잠시 후 그는 유리와 그 정령 자매가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떠났어. 비나와 유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먼저 앨리스의 세계수 던전을 정복해야 했어. 자신의 뮤즈에게 미안해하며 곧 방법을 찾아 다시 만날 거라 약속했지. 비나와 자매는 앨리스가 여기 있으니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라 굳게 믿었어. 그때 두 소녀의 자매가 도서관에서 관찰 중이었고 앨리스의 어머니가 왜 책을 빨리 주지 않냐며 물었어. 그러면 세 자매가 빨리 제외할 수 있고 앨리스도 원하지 않겠느냐고. 이 여성은 겁이 많아 세상 밖을 무서워하고 전투력도 없었어. 그녀가 가진 건 오직 천리안, 만물을 꿰뚫어보는 힘뿐이었지. 무엇보다 이 정령자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었어. 앨리스는 인간을 혐오했지. 그들이 그녀를 죽였으니까. 주작이 그 녀석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했지? 그런데도 다른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앞서 앨리스가 세계수의 정령임을 듣고 충격받았고 어머니도 손님인데 인사도 안 했다며 꾸짖었어. 그녀는 자신이 주작의 딸 아카안이라 소개하며 매우 호의적이었어. 곧장 친해졌지. 주작은 민에게 딸을 잘 대해달라 부탁했어. 딸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리고 피나와 유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을 만나러 가라 했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곳은 저 바깥의 궁전이 아니라 숨겨진 던전이었거든. 아까 그 문은 두 공간을 잇는 연결고리였지. 사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곳이야. 아까 문은 매우 특별했어. 이 도서관은 왕국의 지식 창고라서 세계의 에너지가 다 결계를 유지했지. 둘이 만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연결문을 찾아 미니 그쪽 던전을 먼저 정복하는 것뿐이야. 그래야 이쪽 문이 열릴 수 있지. 여기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앨리스의 몸이 원래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메이는 다가가 그녀에게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도 예전에 그런 감정을 겪었지만 우슬라와 유리 덕분에 모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앨리스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목숨을 걸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괴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녀를 무사히 가족 곁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 진심 어린 말에 앨리스의 마음도 흔들렸다. 진짜 사람이지만 악감정 없이 다가와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믿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녀는 몰래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는 숨겨진 감옥을 곧 찾아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엄마도 기뻤지만 앨리스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었다. 도서관에 남고 싶다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나 전날 만남을 통해 딸이 이미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걸 알아차렸다. 이 아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앨리스는 사랑에 대해 많이 읽었지만 왜인지 그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행복으로 타들어가고 무채색인 세상이 갑자기 더 아름다워졌다. 아하는 책만 읽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 두 여동생도 그를 믿고 있으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이 딸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두 모녀는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메인이 도착했고 아하는 앨리스가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다며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메인은 기뻐하며 그녀를 안고 나무 세계로 뛰어올랐다. 지하 감옥을 정복하기 전 엄마가 그에게 정령의 핵을 건넸다. 그것 없이는 앨리스가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순간이동 마법을 쓸 수 없어 분신만 보내 그를 돕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숨겨진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다. 가는 길에 메이는 앨리스의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버렸다. 결국 그는 그녀를 업고 싸우며 나아갔다. 최근 강력한 기술들을 익혀 감옥 정복이 꽤 수월해졌다. 빠르게 보스방에 도착했다. 이 대결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았다. 보스는 무적의 검수를 가졌지만 메이는 다양한 기술 덕분에 평범하게 싸웠으면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성공적으로 쓰러뜨린 후 그는 새로운 기술을 얻었다. 칼을 번개처럼 뽑아 올리고 베는 범위를 확장했다. 엄마와 딸은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힘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앨리스는 다친 곳이 없는지 볼에 손을 대며 확인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직 몰라서 어색하게 그렇게 할 뿐이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앨리스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등에 업혀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아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저 앨리스가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부끄러워했다. 아카하는 딸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에는 책만 읽던 아이가 이제 사랑을 알다니 놀라웠다. 너무 많이 당한 앨리스는 억울해하며 엄마를 날려버렸다. 얼마 후 새 식구가 다시 만났다. 유리는 언제나처럼 달려와 2개의 큰 감귤을 안겨주었다. 피나는 부드럽게 건강을 물었다. 현모와 주작은 동급이라 친구처럼 인사했다. 오직 우술라만 이분을 보고 몸서리쳤다. 유리의 아내가 달려와 그를 안으며 데려와 준 것에 감사했다. 이 광경을 본 앨리스는 질투를 느꼈고 너무 티가 나서 동생도 알아차렸다. 그래서 피나는 달려와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당황했다. 앨리스는 명백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동생은 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오른손에 빈자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결판을 냈다. 말없이 그 여자가 달려와 소유권을 차지했다. 이쯤 되면 모든 게 너무 명확해졌다. 친구는 피나에게 그만 괴롭히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혹시 형이 저 언니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애들이 모여 질문했다. 갑자기 난처한 상황에 빠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여자애들은 사우나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도 끌려 들어갔다. 같은 질문 정말 앨리스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 자신도 답을 기대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지킨 채 단호했다. 만약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실토하면 우술라에게 바로 잘릴지도 모른다. 가장 짜증난 것은 피나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데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도망치려 애썼지만 매번 유리가 다그쳐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다. 스승님도 몇 마디 하며 그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신령은 듣지 않았다. 왼쪽을 보면 2개의 탐스러운 감귤이 있고 오른쪽엔 완벽한 다리 2개가 있다. 막내 동생은 자신만만하게 장난치며 형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라고 놀렸다. 이 동생은 작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존재였다. 게다가 남의 마음을 장난삼아 흔드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유리의 아내는 그가 감기에 걸려 얼굴이 빨개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아카는 처음 하는 사우나가 너무 좋아 몸이 편안해졌다. 쿠로는 그 말을 듣고 온도를 올려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한참 후 그는 이상함을 느껴 피나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앨리스도 더위에 취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만두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계속 있고 싶어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있는 만큼 모든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언니가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자. 유리와 피나는 즉시 애정을 표현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두 기뻐했다. 주작은 딸의 고백이 너무 약해서 민에게 닿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기회가 많을 것이라 믿었다. 밤에는 스승님이 앨리스의 정령의 핵을 처리해 주었다. 아한도 그에게 두 엄마가 가진 정령석을 주어 지원했다. 우술라처럼 순간이동은 못하지만 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렇게 스승님은 신안을 SSS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앨리스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다 넘어져 그 남자의 바지가 벗겨져 모두에게 노출됐다. 너무 충격을 받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앨리스는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리의 아내는 처음 보는 광경에 기절했다. 다른 이들은 침착하게 그가 꽤 괜찮다고 칭찬했다. 다음 날 매건이 그를 찾아와 몇 가지 부탁을 하며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제스퍼도 그의 힘과 마음 모두에서 그런 변화를 느꼈다. 이 커플은 그에게 언제든 자기 품에 뛰어들라고 제안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회장은 국왕에게서 긴급 임무를 받았다. 먼저 그가 마족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물론이다. 전날 밤에 마왕 하나를 보내준 경험이 있으니까. 알려진 바로는 몇 세기 전 용사가 강력한 공간 장벽을 세워 인간 세계에서 마족을 쫓아냈다. 그러나 최근 어쩐 일인지 그들이 리시크 지역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무는 더 많은 희생이 생기기 전에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다. 다른 모험가들은 할 수 없기에 정령의 힘을 가진 그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여자들을 불러 밖으로 나가 리시크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첫 반대하며 원래 목표를 상기시켰다. 다른 일에 휘말리면 언제 유리의 자매들을 다 찾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두 모자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떠올렸다. 너무 강한 상대와 마주쳐 절망을 알기에 마족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을 공감하며 돕고 싶다고 했다. 이것도 우슬라와 유리를 만나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아내도 나와 적극 지지했다. 다른 여자들도 함께 한다면 괜찮다고 했다. 결국 스승님은 웃으며 동의했다. 제스퍼와 매건은 그가 임무를 맡아 기뻐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다. 장면이 바뀌어 재앙에 직면한 땅, 주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 모두 굶주리고 지쳤으며 어린 소녀를 괴물에게 바쳐야 다른 이들이 살 수 있었다. 오늘 선택된 아이는 미아였다. 어린 나이지만 매우 이해심 깊고 착했다. 모두의 표정이 장례식처럼 슬펐다. 거대한 8개의 머리에 생물이 나타나자 모두 두려워 무릎을 꿇고 히드라를 신으로 받들었다. 꽤 괜찮네. 다음날 매건이 민을 찾아와 몇 가지 부탁하며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했어. 제스퍼도 그의 힘과 마음이 모두 강해졌다고 느꼈지. 이 커플은 민에게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유혹을 멈추지 않았어.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회장은 왕국에서 온 긴급 임무를 받았어. 먼저 민에게 마족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어. 전날 밤 한 마리를 보내보냈으니까. 수세기 전 영웅이 강력한 공간 장벽을 세워 인간 세상에서 마족을 추방했지만 최근 리시크 지역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임무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 다른 모험가들은 할 수 없어 정령의 힘을 가진 그에게 부탁한 거야. 듣고 그는 소녀들을 데리고 나가 리시크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어. 스승은 처음 반대했지. 원래 목표를 잊지 말라며. 다른 일에 휘말리면 유리 자매를 찾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했어. 이유를 묻자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두 모자가 자신을 구해줬다며 얘기했어. 너무 강한 상대 앞에서 절망하는 기분을 알기에 마족에게 공격받는 이들과 공감한다 했지. 또한 우슬라와 유리를 만나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라 말했어. 듣고 아내도 적극 응원했고 다른 소녀들도 함께하겠다고 했어. 스승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동의했어. 제스퍼와 매건은 미니 임무를 맡아 기뻐했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몰랐으니까. 장면은 재앙에 처한 땅으로 바뀌었어. 그곳 사람들은 굶주리고 지쳤지만 아이를 괴물에게 바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 오늘 선택된 아기는 미아였어. 어린 나이지만 이해심 깊고 착했지. 모두 얼굴이 슬퍼 장례식 같았어. 거대한 팔 달린 괴물이 나타나자 모두 두려움에 무릎 꿇고 히드라를 신으로 숭배했어. 족장은 아버지에게 딸을 바치라 재촉했지. 딸을 데려가면 천국에서 어머니와 만날 수 있다고 속였어. 미아는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아버지는 곧 딸과 아내에게 갈 거라 약속하며 걱정 말라 했지. 아마 재물이 된 후 그는 로그아웃할 거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미아는 엄마가 천국에 간 이후 매일 울던 아버지를 위로하며 만약 자신도 그렇게 된다면 울지 말라 당부했어. 그때 어른들은 미아가 모든 걸 이해했음을 깨달았지. 그녀는 곧바로 피해 굶주린 괴물에게 달려갔어. 아버지는 몸을 던져 자신을 먹으라 애원했지만 8머리뱀은 남자를 싫어해 거절했어. 그래서 이 마을은 지금도 불행한 산만 남았지. 여자가 없으니까. 여인들. 히드라는 매달 1명씩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을 전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재물이 늦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독에 시달렸다. 다행히 절망의 순간 애인이 나타났다. 강화된 결계로 치명적인 생명체의 공격을 막아냈다. 미아의 눈에는 이 순간이 진정한 신의 현현이었다. 우슬라는 히드라가 SS급 고대용으로 최고의 독생성 능력을 지녔다고 전했다. 다행히 유리의 성수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구원받았다. 그 생명체는 자신의 독이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신안이 강화되면서 아내의 치유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는 모두에게 한쪽으로 비켜서 달라 요청하고 직접 이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생명체는 애인을 진짜 강자로 인식했다. 그는 작은 인간일 뿐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했다. 자신은 독으로 덮인 피부 덕분에 검과 칼이 무용지물이라 자신감을 가졌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얘는 검을 뽑아 한 번에 괴물을 산산조각 냈다. 강한 자에게는 모든 술책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불행히도 히드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몇몇은 얘니 최근 고룡 사냥꾼이라는 영웅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우슬라는 그가 여러 기술을 하나의 권법으로 훌륭히 결합해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사건 후 모두가 활기를 되찾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후 영주를 만나겠다고 했으나 영주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곧바로 떠났다.
미아는 달려가 그를 신이라 부르며 구해줘서 기쁘다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이해하는 듯 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겠다며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이후 일행은 지역 영주의 성에 도착했다. 이곳만은 외부와 전혀 다른 화려한 모습이었다. 내부로 들어가자 한 사람이 영웅 사냥꾼으로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니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옌을 위해 빵을 대접했지만 맛이 너무 이상했다. 빵의 맛이 짜서 젊은이는 소금을 잘못 넣었다며 사과했다. 마족이 이 지역을 휩쓴 것에 대해 묻자 니곤은 이 영토에서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역은 괴물이 많은 아비스우트 인근이라 그런 소문이 과장됐을 뿐이라 했다. 얘는 정말 괴물을 마족으로 착각한 것인지 재차 물었고 니곤은 그게 사실이라며 조사하러 온 옌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얘는 확실히 알기 위해 직접 조사할 생각이라 했다. 가는 길에 또 한 마리의 히드라를 처치했다. 이 말을 듣고 니곤은 두려움을 드러내며 그 마을이 바로 그 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곳이라 밝혔다. 옌이 그것을 죽이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얘는 재물 바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 거부했다. 오늘 어린 소녀가 희생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니곤은 한 명의 목숨이 수백 명과 맞바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옌에게 그 괴물을 대신 지키며 마을에 머무를 생각인지 물었다. 얘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단지 눈앞의 적을 제거했을 뿐이며 그들은 계속 괴물의 공격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곳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게 얘는 쫓겨났고 자신이 잘못했는지 자문했다. 결국 한 목숨을 바쳐 100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유리는 복잡한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위로했다. 그냥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가면 돼. 성 안에서는 니군이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다. 히드라를 대신할 무언가를 사도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이 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림 속 인물이 조언한다. 차분히 있으면 대체할 생명체가 많다며. 하지만 문제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 사도는 세상에 SS급 고대용을 쉽게 죽일 자는 없다며 맨이 인간이 아니라 마족일 거라 믿는다. 그래서 리스 영토를 지키려면 맨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 청년은 처음부터 세뇌된 듯 기뻐하며 친구의 조언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거울 속 인물은 바로 마족의 자작, 사도였다. 그는 니군의 몸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매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성벽은 오래전에 무너지고 버려져 경비병도 없어 괴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 그는 한 소녀에게 영주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달아난다. 이곳 사람들 모두 니군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 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묻다가 한 형을 만난다. 그는 멈추라고 권하며 전에 맨 같은 이들이 왔지만 모두 포기하고 떠났다고 말한다. 괴물이 들이닥쳐 농작물을 모두 파괴했고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맨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곡식을 심는다. 그리고 단번에 성벽도 복구한다. 그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하라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한다. 형은 웃으며 맨이 이전 영주와 닮았다며 니군의 아버지는 존경받았지만 청년이 권력을 잡고 히드라와 계약하며 방어를 줄이고 세금을 올려 주민들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는 맨을 믿어보겠다고 말하며 계속 살아가자고 한다. 그때 괴물떼가 공격해 맨은 마을 피해를 막기 위해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유리의 아내는 무언가 엄청난 기운이 다가오는 걸 느껴 맨에게 무슨 계획인지 묻는다. 공격하는 괴물들은 지능이 있는 종류로 수만 마리나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맨은 마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열정 가득 뛰어내려 먼저 맞섰다. 만약 괴물들이 뚫리면 마을은 파괴될 것이다. 요정 소녀는 걱정하며 힘은 약해도 수가 너무 많아 어찌 싸워야 할지 막막했다. 근처 몇몇 주민들은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맨은 귀여운 여동생의 감사 인사를 떠올리며 결심을 더욱 단단히 한다. 그는 절대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하며 유리에게 자신의 눈 안으로 들어가 안심하라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맨은 낯생간을 써서 일부분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범위가 아직 부족했다. 괴물들은 모욕당한 듯 맨을 집중 공격한다. 그들은 지능적임에 협력해 수많은 괴물을 공중으로 던져 접근한다. 다행히 맨은 초감정을 이용해 최적 위치를 찾아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는 다양한 다중 공격 기술로 괴물 수를 안전 수준으로 줄여나갔다. 하지만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괴물이 대기하고 있었다. 맨은 파괴광선을 쏘아 쓸어내고 수천 마리를 결계 안에 가두며 라센간으로 피해를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수는 겨우 절반 줄었다. 그는 분신술을 써 함께 협력하고 마력실로 된 그물로 괴물들을 산산조각 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재난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앞서 만난 형은 맨이 수만 마리 괴물을 홀로 쓰러뜨리는 모습에 감탄했다. 다른 이들도 그의 노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는 경고가 나왔다. 이렇게 싸우다간 맨이 죽을 거라며. 맨은 괴물을 모두 없앨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결국 그는 최후의 기술을 쓰는데 엄청난 범위를 가진 이 기술은 자신의 모든 마력을 소모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우술라는 몸이 압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며 멈추라 했지만 매는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괴물들은 몰려와 공격했지만 매는 굳건히 서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빠른 검술로 한 번에 수만 마리를 베어버렸다. 전투는 여기서 끝났지만 몸에 이상이 생겨 쓰러졌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지켰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리는 급히 성수를 써서 그를 회복시켰다. 스승도 그의 무모함에 놀라면서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다고 감탄했다. 몸 상태가 나아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감사를 표했다. 미아는 맨을 살아있는 부처라 여기며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모두 기뻐했지만 앞서 만난 형은 달랐다. 그는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 거냐고 물었다. 맨은 낯선 사람이지만 몸이 망가졌는데도 혼자 싸웠. 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 탓만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찔렀다. 쓰러진다. 청년은 마지막 필살기를 발동했지만 엄청난 범위와 함께 모든 마력을 소모하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우술라는 즉시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너무 넓은 범위의 공격은 몸을 폭발시킬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A는 한계를 넘어 계속 밀어붙였다. 괴물들이 몰려들어 공격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곧이어 그는 빠른 검술로 단 한 번의 일격에 수만 마리 괴물을 베어냈다. 그 전투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쓰러졌다.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약속을 지켰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이후 유리는 신수로 청년을 급히 회복시켰다. 스승도 애인이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음에 놀랐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의 몸은 정말 비범하다고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상태가 호전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아는 청년을 살아있는 부처로 여기며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모두 기뻐했지만 아까 그 친구는 달랐다. 그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남에게 의지할 것인지 물었다. A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이 망가졌음에도 홀로 싸워 마을을 지켰다. 반면 그들은 그저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탓하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말은 모두의 마음을 후벼 팠다. 모두가 영주에 대해 두려워했지만 그 친구는 니군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싸움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차라리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재물을 바치라고 했다. 하지만 A는 용감하게 싸웠다. 마치 모두가 존경하는 이전의 위대한 영주처럼 말이다. 이후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괴물이 나타나면 자신들도 싸워서 목숨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싸움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싸우기로 선택했다. 마치 모두가 존경하는 이전의 영주처럼 말이다. 그 후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도 싸워서 생존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며 스스로 밝은 미래를 쟁취해야 한다. 유리의 아내는 이 장면을 보고 기뻐했다. 그가 여기까지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모두가 그로부터 감정을 전해받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이제 그 여인과 더 가까워졌는지 궁금해졌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스승은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도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자신과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듣고 유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치 고백처럼 들려 모두가 이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두 사람은 수줍어했지만 젊음은 그래야 한다고 조언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로 결심했고 니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말을 끝내자마자 한 청년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마을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청년은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다고 한숨을 쉬며 모두가 속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악마족이었고 한 사람이 수만 마리의 괴물과 하이드라를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모두를 조종하기 위한 그의 연극이라고 선언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 리식당을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모두는 니군을 향한 의아한 시선을 보내며 이 땅에 더 이상 차지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악마족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갑자기 그 청년은 말문이 막혀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리식당에 그가 지키려는 것은 과연 주민들까지 포함된 것이냐고. 그들은 쉽게 누군가의 목숨을 내던지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그의 아버지처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리더를 원한다고. 그 아버지야말로 모두가 따를 만한 존재라고. 아버지를 떠올리자 니군은 갑자기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했다. 사도여, 제발 저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외쳤다. 니군이 손에 쥔 물건이 의심스러워서 누군가 시험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조인과의 악기와 전투 때와 달리 수치가 숨겨져 있어 그 물건을 버리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니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결과는 마족에게 육체가 점령당한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마족은 기회를 기다리며 말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마치 니군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니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말이다. 그 청년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미소 지으며 모든 게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젊었을 적 니군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이 땅을 발전시키려 노력했고 그래서 모두가 그를 소목동 영주라 불렀다.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는 주저없이 달려와 도움을 주었다. 니군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자신도 훌륭한 영주가 되어 칭송받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서툴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자주 넘어지고 건강도 평범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권했다. 젊음은 즐거운 경험을 해야 한다며 니군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병에 걸릴까 두려워 아무도 함께 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놀리고 도망가며 니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보다 약할 뿐이었다. 슬픔에 잠겨 집으로 돌아온 니군은 또 한 번 충격을 맞았다. 어른들은 영주와 아들이 전혀 닮지 않았다며 니군이 아비스에서 데려온 아이란 소문이 퍼져 모두가 그를 멀리했다. 그렇게 소녀는 청춘의 절망 속에 빠졌다. 바로 그때 그의 몸 안에서 악이 깨어나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그 마족은 니군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조언했다. 악은 자신이 상상의 친구이며 이미 성공적으로 속였다고 말했다. 아무도 함께 놀아주지 않아 니군은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영원히 함께 놀 수 있도록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부터 니군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상상의 친구 말만 따랐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니군은 깊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단지 괴물들의 마귀 영향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사도는 니군이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꿰뚫고 피곤을 풀 수 있는 약을 만드는 법을 배우자고 제안했다. 책을 찾아낸 니군은 지침에 따라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차라 생각하며 다 마셨고 아들을 칭찬하는 말까지 남겼다. 착한 아이구나 라는 말에 니군은 마음 깊이 감동했다. 아버지는 니군에게 언젠가 자신 대신 훌륭한 영주가 되어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니군은 마침내 그 약초를 정원에 심고 매일 아버지를 위해 차를 다려 마셨다. 몇 년이 지나고 그 따뜻한 영주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가족을 잃은 니군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사도가 니군의 마음속에 악마 같은 속삭임을 퍼뜨렸다. 그는 니군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테니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니군은 세뇌되어 친구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갔다. 그러다 사도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그 약초차는 사실 독이었다. 니군이 매일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밖에서는 사람들이 니군을 깨우려 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사도의 소나귀에 있었다. 니군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었다. 약초차가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공식이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까. 사도는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그는 책에 적힌 레시피를 모두 바꿔버린 주범이었다. 사실 그 독초는 마시는 사람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저주 같은 것이었다. 니군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사도는 자신이 진짜 마족이며 아버지를 조종해 인간들을 마계로 이끌기 위한 희생 제물을 만들려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니군이 너무 완벽한 그릇이라 그를 선택한 것뿐이었다. 사도는 니군이 아버지를 직접 죽인 사실에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약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훌륭한 영주가 될 수 있느냐며 속아 넘어간 니군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웃었다. 곧이어 사도는 니군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을 환각의 대가이자 마족의 지배자라 소개했다. 환각의 대가라는 칭호에 모두가 긴장했다. 우술라는 그가 처음부터 은신술로 정체를 숨겨왔다고 전했다. 사도는 니군에 대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며 맹소했다. 약한 자가 조금만 마음을 흔들려도 몸을 점령당하기 쉽다고 비꼬았다. 니군은 사도의 말에 분노했다. 사도는 니군을 조종해 이 땅의 방어선을 약화시키고 인간들을 마계로 운반하려 했지만 니군이 나타나 계획을 망쳐버렸다. 이제 사도는 직접 나서야 할 때라 판단했다. 그래서 니군의 몸을 빼앗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니군의 몸을 점령하는 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왜냐하면 니군이 죽으면 자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전투가 시작되었다. 매는 결계를 쳐서 마족을 묶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도는 발령술이라는 능력으로 결계를 무력화했다. 매는 영역을 집중해 결계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본 사도는 곧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주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괴물을 소환했다. 그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맨이 반드시 개입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맨이 결계를 완성하자마자 사도는 무수한 괴물을 불러냈다. 다급해진 맨은 사람들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너무 많은 수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사도에게 강력한 펀치를 맞아 입술이 갈라졌다. 수많은 펀치가 날아와 맨은 방어에만 급급했다. 집중할 수 없어 힘을 키우지 못했다. 그러다 맨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즉시 불똥의 요새 기술을 발동했다. 그 안에 있던 이들은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 경고했지만 맨은 유리의 정화력을 공격에 접목시키려 했다. 사도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군이 큰 피해를 입을 테니까. 결계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맨은 판세를 뒤집을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천천히 사도에게 다가갔다. 아무리 몸이 다쳐도 끈질기게 도발하며 사도가 어떻게 반응할지 살폈다. 정말 영웅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을 지키려 할수록 맨은 그저 연습용 샌드백에 불과했다. 사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한 생명을 끊는 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일 때도 있지만 맨은 모두를 구하려 했다. 그는 큰 소리로 니군을 깨우려 외쳤다. 그 충격은 예상 밖이었다. 잠시 사도가 주춤했고 니군 안쪽의 의식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이 이어졌다. 맨은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아무리 오만하고 어리석어도 말이다. 사도는 니군이 너무 끈질기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내부 사람들은 유리의 치유력이 버티지 못할까봐 불안했다. 맨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를 붙잡았다. 그리고 사도를 깨우기 위해 일격을 가해 그를 기절시켰다. 덕분에 니군 안의 의식이 사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썩고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희박함에도 모두를 구하기로 선택했다. 한 목숨으로 100명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지만 큰 소리로 니군을 깨워 의식을 되찾게 했다. 이 행동은 뜻밖의 효과가 있었고 상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그러나 잠시뿐 그는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오만하고 어리석어도. 마족은 젊은이의 고집에 당황했다.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내부 사람들은 유리의 회복력이 따라가지 못해 매우 걱정했다. 그런 말은 무시하고 그는 상대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친구를 깨우기 위해 착검 돌진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며 상대를 기절 상태로 만들었다. 덕분에 니곤 내부는 그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아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와 무고한 사람들을 직접 죽였다는 자책감에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다. 마족은 여전히 그가 리식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만 니곤은 자신이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떠올렸다. 그것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주변에 웃음이 가득한 삶을 원했기에 어릴 적 자신에게 모두의 미소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었다. 아버지의 말도 떠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것만 지킨다면 곧 니고는 백성들에게 좋은 영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시절의 추억에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더 강해져 괴물에 맞서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단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한편 마족에 조종당하는 니군을 구하려는 형은 아버지와의 은혜를 갚고자 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도 무기를 찾아 반격할 기회를 기다렸다. 내부에서 니고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 사울을 경계했어야 했지만 적어도 마음속에는 아직 선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영주의 임무를 완수하려 했다. 싸우는 깨어났지만 니곤의 저항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달콤한 말로 앤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이라 비난했다. 공격하려던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족은 분노하며 어떻게든 이 몸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저항하지 마. 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듣고 니곤은 안심하며 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멀리하지 않고 스스로 칼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찔러 속죄한다. 동시에 그가 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다. 이 장면에 맨은 충격을 받고 즉시 스승이 몸을 드러내 그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이 니군의 결이다. 그걸 헛되이 하지 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청년에게 진짜로 죽고 싶은지 묻는다. 알고 보니 니군은 그가 자신이 만든 환상이 아님을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 친구가 필요해 모른 척했던 것이다. 사도가 자신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해친 것을 원망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상대를 진정한 친구로 여겼다. 과거 마냥 멀리가 없었다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테니 그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음을 고백한다. 매우 감동적이지만 그가 마족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결국 모든 게 혼란일 뿐이라고. 이제 와서도 그는 니군의 약함을 비웃으며 그런 이들은 쉽게 이용당하고 조종된다고 냉소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며 몸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기에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니군에게 절망과 고독 속에 홀로 죽으라 명령한다. 마족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마뱀 거북 같은 존재였다니. 맨은 미아를 노리며 전투를 이어가려 하나 멀리가 빛나는 검으로 그의 머리를 관통시킨다. 니군 역시 성수를 이용해 치료받는다. 그러나 미는 처음부터 유리가 너무 많은 힘을 썼음을 알지 못했다. 심장 부상은 너무 심해 재생이 불가능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맨도 나와 전력을 다해 도와주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그 말을 듣고 매는 회복수를 계속 쓰며 저승문에서 돌아온 친구를 부른다. 니군이 길 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빛이 인도해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을 잡아준 듯 느껴졌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났다. 두 사람은 기뻐서 포옹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날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 거야. 이미 속죄할 수 없는데. 적어도 죽음이 해방이라고 믿는 듯했다. 여러분, 이 순간 니군을 포기한다면 전임 영주에게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죽음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솔직히 그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희생된 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 니군은 계속 살아가며 백성들의 분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그때 유리의 아내가 탈진에 쓰러졌다. 상황을 묻자 괜찮다며 그냥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당신도 이 캐릭터처럼 절망을 느낀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내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견딜 수 있을까? 때로 우리가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믿어주는 누군가입니다. 혼돈 속에서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용서와 복수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혹시 이 이야기에 자신을 본다면 애니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고 우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이야기가 작지만 빛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미는 그녀가 이 정도까지 힘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녀를 한쪽 구석에 데려가 쉬게 했지. 마족이 일으킨 이 모든 일들 반드시 전부 없애버릴 거야.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 고통을 퍼뜨리는 그들을. 전에는 로이였고 이제는 니군이야. 잠시 후 그 마족의 시체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느껴져서 앨리스가 깨달았어. 피나는 그걸 보고 결계를 써서 그를 가둔 뒤 어디로 도망가려는 거냐고 물었어. 애가 달려오자 동생은 그 벌레가 도망가려 한다고 외쳤지. 미는 죽이지 않고 왜 자신을 노리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캐물었어. 하지만 대답하지 않자 미는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마침내 그는 목숨을 살려달라는 조건을 내놓았지. 그는 명령받아 그를 죽이라고 했지만 이름도 말하기 전에 그의 몸이 갑자기 폭발했어. 아마도 뒤에 있는 자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겠지. 오후가 되자 모든 것이 평온해졌어. 주민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이제부터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지. 미아에게도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해 그녀는 매우 기뻐했어. 니구는 다가가 민에게 이 땅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어. 이곳엔 많은 괴물들이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또 공격받을 테니까. 모두가 고개 숙여 간절히 부탁하니 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며칠 후 성으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한 민은 리식의 영주로 봉해졌어. 이제 그는 마족을 무찌른 공으로 귀족이 된 거지. 니구는 모든 것을 민에게 양도하고 자수하겠다고 제안했어. 가장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아마 사형까지는 아닐 거라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제스퍼와 메간은 민에게 다가가 결혼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클라우디아는 아마도 가장 기뻐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민이 자신과 결혼할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왕인 아버지도 급히 동의했지. 그래서 공주가 뛰어와 안겼어. 유리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눕혀 자신의 영역을 주장했지. 클라우디아는 그녀를 진짜 아내로 인정하며 자신은 두 번째 부인이라고 했어. 이 광경을 본 앨리스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겼다며 분노했어. 비나는 자신이 네 번째 부인이라며 은근히 자신의 세 번째 위치를 확고히 했지. 장면이 바뀌어 마왕의 성에서는 두 사람이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어. 남작판과 사다오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거든. 그들은 이 수치를 비웃으며 귀족 악마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검은 먹물 같은 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누군가 그를 죽였어. 이 일을 일으킨 자도 귀족 계층에 속해 있었고 모욕을 들었기에 분노했지. 이미 약한데 말도 안 듣는다면 죽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였어. 남은 자는 네가 바로 5 귀족 중 하나인 로아나라는 걸 알아챘어. 그녀는 이전에 인간 전사를 잡아 장난감으로 삼았지만 최근 그 전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다른 걸 찾고 있었지. 소문의 인간이 동료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어. 이쪽에선 에이나가 민을 기대대로 생각하며 쉽게 마족들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 로아나가 와서 그녀가 뭘 하고 있냐고 물었어. 요즘 그녀가 자주 감시하러 와서 조금 호기심이 생겼거든. 에이나는 그가 특별한 눈을 가졌다고 했지. 상대는 결국 그저 원숭이에 불과하다 생각했지만 언니는 평범한 사람이면 어떻게 미니 판코와 사도를 이길 수 있겠냐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로아나는 진실을 확인하려 했고 상대가 사악한 정령을 유인했다는 걸 알자 친구에게 귀여운 여동생 중 한 명을 납치해달라고 부탁했어. 지금 로아나는 그 청년에게 관심이 많은 이 출장을 겸하는 셈이지. 공작 부인은 민을 죽인 후 세계나무의 정령을 데려올 계획이었어. 자신에 대한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고 노예들을 재촉하려던 찰나 그가 죽었다는 걸 알았지. 에이나는 상대를 속이는 데 성공하고 민의 전투를 기대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 청년이 더 강해지길 바랐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면 미는 유리의 아내에게 무얼 먹고 싶은지 물었어. 마침 앨리스가 와서 대화를 요청했지. 피나는 누군가 고백하러 온 줄 알고 바로 나왔고 유리도 동조하며 자신도 그런 걸 원했어. 하지만 그녀가 말하려던 건 세계 나무의 정령 중 한 명에 대한 거였어. 최근 앨리스의 천리안 능력으로 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했지. 그녀 자신도 모두가 제외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했어. 두 다른 이들이 모든 이점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지. 민은 앨리스의 진심에 매우 기뻐했고 유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 민은 중요하지 않다며 당장 출발하자고 했지. 말이 끝나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끼어들어 그 의견에 동의했어. 모두 돌아보니 그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은 거대한 가슴을 보고 누군지 혼란스러워했어. 그녀는 유쾌하게 동생들을 불렀고 유리는 말없이 두 번째 누나를 불렀지. 하지만 이는 반사된 이미지였고 실제 몸은 세계 나무 근처에 있었어.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녀는 크루이즈로 정령들 중 둘째 누나였어. 민은 이렇게 쉽게 찾는 게 놀랍다며 자신도 소개하고 친해졌지만 곧 크루이즈가 그를 유혹했어. 우리 사이에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 민은 거대한 가슴에 압도되어 얼굴이 빨개졌지. 그는 세계나무의 정령들이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어. 앨리스는 참으며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했어. 남편 유혹은 그만하라고. 크루이즈는 사실 자신이 마족들의 표적이 되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어. 현재 버티고 있지만 적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민은 즉시 동의하며 누나의 세계나무 위치를 물었어. 크루는 사실 표적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인 메르라 했어. 유리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했지. 전에도 앨리스가 천리안으로 에비스 막내를 찾다가 그곳이 매우 넓고 아마 거대한 지하 감옥일 거라 발견했거든.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니.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친해지려 했지만 누나가 다가와 작업을 걸었다. 우리 사이에 예의 차릴 필요 있나? 라며. 젊은이는 두 개의 큰 가슴에 이끌려 얼굴이 붉어졌다. 애는 세계수 정령들이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계속 참으며 누나에게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남편에게 추파 던지는 거 그만하라고. 크루즈는 사실 자신이 마족의 표적이라며 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적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다. 듣자마자 젊은이는 기꺼이 동의하며 누나의 세계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크루즈는 사실 표적이 자신이 아니라 막내인 메르라고 했다. 유리는 그애 정말 귀엽다고 말했다. 며칠 전 앨리스가 천리안을 써서 에비스 막내를 찾다가 그곳이 거대한 지하 감옥임을 발견했다. 얘는 마야의 수호자가 버티고 있냐고 물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다. 세계수는 만화를 생성하는 귀중한 자원이라 그것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불사한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듣고 민은 분노했다. 막내를 지키기 위해 크루즈가 수호자가 되었고 동시에 정령 역할도 맡았다. 젊은이는 세계수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놀랐다. 앨리스가 설명하기를 3명의 상급 정령인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족을 물리친 후 애는 2명을 더 팀에 합류시킬 수 있다. 그녀는 앤의 이해에 감탄하며 역시 유리의 약혼자답다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크루즈는 몸매를 과시하며 얼른 자신에게 오라고 했다. 본체는 저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앨리스는 그녀의 사악한 눈도 마족에게 당할 줄은 몰랐다며 놀랐다. 진지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마야의 세계수와 리식 영토가 날아가 버린다고 했다. 사악한 눈은 쉽게 통제할 수 없기에 이렇게 봉인한 것이라며 애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족이 너무 강해. 누나조차 고생하는 걸 보니 정말 무섭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정령들을 노린다는 점이다. 이전엔 주로 앤만 노렸기에 덜 힘들었지만 가족에게까지 손을 대면 용서할 수 없다.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애는 힘을 내며 모두 함께 둘째 누나와 막내를 도우러 가자고 말했다. 유리의 아내는 지금 곧 재회할 생각이 기뻐했어. 피나와 앨리스도 마찬가지였지. 두 사람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랐어. 청년의 약속에 크루도 웃었어. 언젠가 자신의 여동생들이 구하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앨리스가 세계수 위치를 알았기에 그녀도 작별 인사를 했어. 그곳에서 귀여운 여동생들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잠시 후 신속한 속도로 그는 숨겨진 지하 감옥에 도착했어. 이 숲 전체는 작은 구름의 지배하에 있어. 스승님은 이곳에 심한 저주가 걸려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함부로 위에서 침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자동으로 발동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근처 주민들은 누군가 들어가면 숲이 삼켜버린다고 전해왔어. 다행히 앨리스의 천리안 덕분에 목적지를 빨리 찾을 수 있었어. 비나는 지금 이 형이 몬스터를 처치하는 게임을 하는 때라며 매우 기뻐했어. 자신이 숨겨진 감옥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유리는 이상했어.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몬스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슬라는 여기 괴물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그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걸 느껴서 감히 다가오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그는 바람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갔어. 스승님은 그가 마족을 물리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지 물었지. 머지않아 알게 될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마치자 스승님은 적의 기운을 느끼고 멈추라고 명령했어. 높은 곳에 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마족이 나타났는데 로아나가 아니라 그녀의 부하인 호넷이었어. 그는 벌을 만들어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근처 곰이 눈에 거슬려 호넷은 자신의 힘을 조금 드러내며 그를 위협했어. 아, 이 정도 벌대로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공격하려던 찰나 그는 순식간에 뒤로 순간이동해 곰을 꿰뚫었어. 호넷은 충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지. 이전 싸움 후 그는 마족이라면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상대가 죽지 않고 수십억 마리의 벌로 분열해 도망쳤어. 그는 벌수에 상관없이 하나씩 전멸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부에서 우슬라가 각 벌의 약점을 지원했고 그는 절묘한 기술을 펼쳐 수십억 개의 파괴광선을 하늘에 쏘아 퍼부었어. 호넷은 두려움에 포탈을 열어 도망치려 했지만 로아나가 너무 창피하다며 막았지. 변명을 하려던 순간 그녀는 손가락 하나 튕기며 호넷을 산산조각 냈어. 그녀는 이 부하들이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를 느끼고 인사했으며 동시에 자신을 소개했어. 나는 다섯대귀족 중 하나의 공작이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압력은 그가 크루츠의 사악한 눈과 맞설 만한 강자임을 깨닫게 했어. 레벨 차이는 분명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결국 모두를 쓰러뜨릴 것이다. 로아나는 그가 자신의 마력을 봉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에 감탄했다. 세계수 이야기가 나오자 청년은 불타오르듯 달려들었다. 그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로아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수세에 몰린 그녀는 다가오는 일격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짧은 순간 그는 정확한 일격들을 쏟아냈다. 마족은 오랜만에 상대를 만나 기뻐하며 미친 듯이 웃으며 그가 피를 흘리게 한 몇 안 되는 존재라 칭찬했다. 이에 로아나는 특별 기술을 발동해 공격을 날렸다. 이 기술은 일단 발동되면 반드시 명중하는 것으로 반격이나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이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잠시 멈칫하며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로아나는 회피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가 몇 번의 일격만으로 이렇게 몸이 산산조각 날 정도라니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결정적인 배기를 날렸다. 이전처럼 머리가 베었지만 마족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상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려 했다. 바로 자신이 방금 평범한 주먹만 휘두른 것이 아니라 매 공격마다 약화 효과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인조차 몇 번이나 때렸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였고 당연히 로아나는 힘이 한계까지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주변의 괴물조차 상대할 수 없었다. 억울하지만 도망칠 방법을 찾아 다음에 복수할 결심을 했다. 그가 막으려 하자 스승이 두 사람 쪽으로 가라고 일렀다. 앨리스가 안내해 그들은 고치를 찾아냈다. 문이 열리며 모두를 환영했다. 내부는 몽환적인 공간으로 맨을 놀라게 했다. 이때 크루즈는 새 동생과 진정한 재회를 했다. 유리와 피나도 축하하러 왔다. 두 사람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맨은 웃음을 터뜨렸고 앨리스는 어릴 적부터 둘이 매우 친해 늘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옛날처럼 앨리스를 놀리며 즐거워했다. 맨도 기뻐하며 다른 여동생 소식을 물었더니